그 열정과 집념의 김구. 사실 지난번에 제가 강연 제안받은 것보다 좀 부담이 적습니다. 지난번에는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강연을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 현실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사실 그 역사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조선 후기사를 전공을 했는데 제가 이 독립운동사와 관련한 이 김구 강연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이 강연을 하는 게. 근데 이 김구 선생님과 오늘 이제 우리가 여러분 내일 계속 이어질 김대중 그리고 이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참 이 하나의 어떤 주제를 좀 연관을 지어서 강연을 하려고 하니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의도로 이걸 잡은지는 알겠는데 과연 이게 맞나? 이 굉장히 어떤 그 양심과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지적 한계를 많이 느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지만 현실에 좀 입각해서 혹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래 기획을 했던 의도와는 좀 다르더라도 하여튼 여러분들 그 팩트에 입각해서 제가 오늘 강연을 준비했으니 하여튼 너그럽게 좀 봐주시고 준비는 많이 했지만 어쨌건 뭐 여러분들이 김구하면 잘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김구의 젊은 시절 그리고 김구 선생님 하면은 이제 민족주의자 그리고 민족의 진정한 어떤 통합을 위한 그리고 분단 정부를 막기 위한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뭐 여기에 참여하고 북한도 직접 올라가시고 결국에는 안두희의 손에 이제 피격당한 뭐 이 정도까지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김구 선생님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을 갖고 계세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뭐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신 건 아닌데 굉장히 많은 경험들 그러니까 처음 태생부터가 양반 집안 태생으로 태어나서 한때는 이제 동학에도 참여를 하시고 의병을 계획하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스님이 되기도 하십니다. 한동안 스님이 되셨다가 그 이후에는 또 기독교에 투신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은 종교를 섭렵하시는 것과 또 비슷하신 면도 있고 또 한때는 복벽주의를 추구하시다가 복벽주의는 뭐냐면 황제를 또 복위시켜야 된다 이런 운동을 하시다가 한때는 또 이제 공화주의를 추구하시고 또 한때는 반공주의자셨다가 한때는 또 이제 북에 있는 뭐 김두봉, 김일성과 같이 해서라도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또 이런 입장을 또 보이시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게 달라 보이지만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 같지만 또 하나의 어떤 이거 관통하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족이라는 개념을 좀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민족을 지나치게 앞세우다 보면은 그 민족에 가려진 이면에 있는 다른 팩트들을 전부 다 강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먼저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뉴라이트 굉장히 혐오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혐오를 하고 고쪽 계열 전혀 아닙니다. 아닌데 그들이 비판하는 민족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제가 오늘 좀 강연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하여튼 뭐 목소리가 좀 안 좋은 점은 좀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나름대로 오늘 지금 이 목소리를 좀 가다듬으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냥 여러 가지 뭐 달걀도 먹고 또 유정란 달걀도 먹고 아침에 배즙도 먹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게 그나마 돌아온 거고요. 오늘 아침에 진짜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아예. 좀 너그럽게 하여튼 목소리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오늘 이제 처음 들어갈 분이 김구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김구의 요건가요? 요걸로 연대사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 그 역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역사를 공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 안에서 이제 이승만의 역할 또 김구의 역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활동을 했던 많은 또 한국광복군에 같이 참여하셨던 분들 또 그 안에서 또 공산주의자들의 역할 이걸 좀 디테일하게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오늘 좀 지식을 쌓는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김구 선생님이 지금 전체적인 어떤 지금 세계입니다. 1876년부터 1949년까지 사셨죠. 74세를 일기로 안두희 손에 피격당하셨는데 경교장에서 초창기에는 사실은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그 김구 선생님은 일단 안동김 씨 집안이고 근데 사실은 이 무너진 양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양반 가문이라고 해서 계속 잘 사는 건 아니었고 김구 선생님 집안은 일찍 무너졌습니다. 그 효종 때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김자점의 난이라고 그래갖고 그 귀인조 씨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역모 단행하다가 역모로 몰려서 멸문제하를 당한 그 집안이에요. 집안 자체가. 조선시대에는 양반이 다 잘 사는 게 아니라 보통 4대 정도까지 양반 관직을 못하게 되면은 그냥 끝나요. 그걸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때까지 관직이 없으면 그 다음에 양반이 아니라 상민 이하의 어떤 생활을 하거든요.
김구 선생님은 황해도 지방 출신이고 쌍놈의 현실 또 양반의 꿈. 제가 지금 저기 키워드를 둔 거는 백범일지에서 발췌한 키워드들인데 11대 조부터 내려오는 문중의 묘역이 있다. 자, 이 얘기는 원래 양반 가문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당시 어떤 현실을 보면은 소작을 하고 그나마 이제 그 김구 선생님 아버지가 김순영이 했던 거는 뭐냐면 그 지역의 뭐 향교를 관할하는 뭐 이런 역할들 그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관직에도 진출을 못했던 거죠. 자, 제 비록 큰 선비가 되어 학력으로 강씨 이씨를 압도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엽전의 마력이 있는데 어찌하오리까. 자, 이 얘기는 백범일지의 어떤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냐면은 김구 선생님이 1892년에 과거에 응시를 해요. 그러니까 과거는 1894년에 갑오개혁으로 폐지가 되는데 고전의 거의 마지막 때 과거죠. 이때는 근데 비리가 난무를 했습니다. 사실 근데 김구 선생님도 비리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거기 이세원이라고 하는 자기의 선생과 같이 들어가서 답안지를 선생이 씁니다. 자기가 쓴 게 아니라 선생이 답안지를 쓰고. 근데 이게 김구 선생님만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라 당시에 일반적인 관행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김순영 자기 아버지가 관직에 진출을 못했으니까 김구 선생님은 야 나는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 지금 17살 때거든요. 아버지 이름으로 답안지를 내요. 그러니까 자기 선생이 답안지를 쓰고 아버지 이름으로 답안지를 제출해서 아버지를 과거에 급제를 시켜야겠다 했는데 문제는 선생을 잘 만나야 되는 거야. 떨어졌어요. 그 과거 시험에서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왜 떨어졌냐면은 다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험 자체를. 그러니까 과거가 거의 최악까지 그러니까 뭐 요새 뭐 입시비리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들 그냥 답안지를 미리 작성해 갖고 와서 제출을 하고 그리고 답안지를 과거 시험관, 고시관이 작성을 하기도 하고 이 당시에는 최악이죠. 그 선생이 그 채점하는 사람이 답안지 작성해서 이름 써갖고 제출하고 하는 뭐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요때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당시에 강씨 씨를 실력으로 압도해도 그들에게는 엽전의 마력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매관매직이라고 하는데요. 관직을 아예 돈 주고 사고 파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오리까. 또한 큰 선비가 되도록 공부를 하려면 다소의 금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집안이 이같이 가난하니 앞으로 서당 공부를 그만두겠습니다. 원래 공부를 결심했다가 이제 그만두게 돼요. 그리고 이게 1892년이고 그 다음해인 1893년에는 이제 동학에 입도를 합니다. 동학은 여러분이 뭐 잘 아시다시피 일단 풍수 관상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야 너 이거 돈 된다더라. 요새 이제 명당 영화도 나오고 이랬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풍수관이 돈이 된다고 하니까 관상 한번 공부해봐라. 근데 김구 선생님이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여기도 처음에는 이제 흥미를 갖고 공부를 하다가 자 어느 한 군데에도 귀격 부격에 좋은 상은 없고 얼굴과 온몸에 천격, 천한 그 다음에 빈격, 가난함, 흉격밖에 없다. 인간으로서 세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 결론은 이렇게 나죠. 사람은 얼굴이 좋은 것보다는 몸이 좋은 것이 낫고 몸이 좋은 것보다는 마음이 좋은 것이 낫다. 마지막엔 여러분도 저도 동의할 거예요. 그죠? 마음이 좋은 게 낫습니다. 결국 이런 결론으로 이것도 접어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은 한 1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동학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름 김창수라는 이름. 요즘 뭐 김구 선생님 영화 하나 나온 거 있었죠? 작년인가요? 대장 김창수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원래 김구 선생님이 어렸을 때 이름은 김창암이었어요. 원래 이름은. 그리고 요때 김창수라는 이름. 동학이라고 하는 거는 밖에가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밖에 오다 보니까 시끄러운데 저는 여기 올라오는데 저 밑에 지금 근무 쓰고 있는 경찰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자들이에요. 제가 지금 노량진에서 공무원을 양성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하고 좀 제자들이요 밑에서. 그래서 지금 이거 어쩐 일이세요? 그래 깜짝 놀라갖고 지금 뭐 근무는 안 쓰고 저랑 지금 셀카 촬영하자고 그래갖고 지금 촬영하다 좀 늦게 올라왔는데 밖에 좀 시끄럽습니다. 자, 이 동학이라고 하는 이거는 1860년에 최재우라는 사람이 창도를 했는데요. 이 동학은 당시에 이제 정말 사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딱 반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최재우는 정말 경제에 몰락한 양반이었고 이 사람은 과거에 역시 매간매직 때문에 진출이 안 되고 하니까 아예 그냥 승려가 됩니다. 1853년에 승려가 돼서 전국을 주유하고 다니던 중에 동굴에 들어가서 여기서 한울집을 만났대요. 그리고 내가 너를 딱 보니까 경신년 4월에 네가 세상을 구할 구세주가 될 만하게 너를 내가 택했다. 뭐 이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도한 게 동학인데요. 동학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거기 처음에 시천주라고 하는 게 저게 시중들다, 받들다 할 때 시자죠. 그러니까 천주를 받든다. 그 다음에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 다음에 천인하빌, 하늘과 인간이 하나다.
그러므로 사인여천, 사람을 섬길 때 하늘처럼 섬겨라. 자, 이것만 보더라도 당시에 동학의 성격이 나오는 게 사회평등주의,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당시에 일반 어떤 민중들의 정서가 여기 딱 반영되어 있는 거죠. 왜 동학의 사람들이 광분했을까? 당시에 사교로 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당시에 신분질서를, 성리학적 신분질서를 어기는 사교다. 그래서 1863년에 동학이 사교로 규정이 되고 64년에 결국 최재훈은 대구감형에서 혹세무민이라는 죄명으로 처형을 당합니다. 자, 이걸로서 이제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동학은 오히려 그 이듬해 조카였던 최시영이 이거를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더 커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경상도에서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 전라도, 남접, 전봉주를 중심으로 하는 전라도, 충청도의 손병희를 중심으로 하는 충청도 동학, 동학은 더더욱 커집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경기도, 황해도까지 여기까지 확대가 되는 거죠. 우리 소남님 잠시만요. 제가 여기 뭐가 이렇게 들어있어갖고 요거 제가 사실 이거 돈 주고 산 건 아니고요. 요거 끝나고 수업 태도 좋은 학생들한테 주세요. 영화 관람권이에요. 네. 저기 CGV 콤보 무료 그 쿠폰도 있습니다. 네. 제가 영어 보러 갈 시간이 없어서 선물로 오늘 10장인가 받아왔는데 여러분들 수업 태도 좋은 학생들한테 뒤에서 보다가 좀 증정해 주세요. 혼자 다 가져가지 말고. 자, 어쨌건 지금 여기에 사인여천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당시 어떤 민중들의 정서가 그대로 반영이 돼 있고, 탄압에도 불구하고 잡히면 사기오도들은 죽어요. 금수입니다, 금수. 금수는 들짐승, 날짐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이유는 당시에 절망이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요즘도 뭐 청년들이 희망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돌파할 수 있는 희망이 없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김구 선생님이 했던 얘기하고도 딱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그 1년 동안 방황하던 시기에. 그러니까 김구도 뭐예요? 황해도에 이 동학 여기에 입문을 하게 되고 그 최시영을 만난 걸로 보입니다. 이때 당시 기록을 보면 만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창수로 개명을 하고. 근데 김구 선생님이 사람을 끄는 마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이래서 거기 아기접주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실질적인 동학의 어떤 교단의 접주는 아닌데 아기접주라고 부르면서 여기 그 팔봉접주로 해주성을 공격을 할 때 물론 실패하긴 했지만 여기에 김구가 같이 참여를 하게 돼요. 전화 왔나 봐요. 예. 자, 어쨌건 이 김구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동학의 접주로 해주성도 공격을 하고 할 때 이때 만났던 운명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황해도 지방 여기에 유지로서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안중근의 아버지였던 안태훈 진사. 안태훈 진사를 바로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되죠. 이건 해주성 전투의 진격도 그림이고요. 안태훈 진사를 만나요. 안중근 의사랑 닮았나요? 안중근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저분 자체도 대단한 양반이에요. 왜냐면 저 안에 저기 황해도 안악 지방에 유지이면서, 유지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이제 그 백성에 대한 어떤 수탈, 이거의 앞잡이가 되고,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이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거기에만 혈안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지역에서 가장 명망받는 유지였고, 그리고 그 직전에 한 3년 동안 그 흉년이 들었을 때 곡간을 풀어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 목에 살리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안태훈 진사를 따르고, 아무래도 또 그런 행동이 있으니까 거기서 안중근, 안정근, 뭐 이렇게 안명근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안태훈 진사와 만났는데 당시에 동학은 자 양반, 향리 잡으면 다 때려 죽였어요, 전체가. 근데 여기서 김구와 안태훈 진사 간에 불가침 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심지어는 뭐냐면 안태훈 진사가 나중에 김구한테 또 젊고 이러니까 나중에 어려운 일 있으면 얘기해라, 도와주겠다 같이. 서로 간에 불가침 협정이 체결되고, 그러니까 전라도와 경상도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이상한 양상이 벌어지는 거죠. 백범일지에 보면 여기서 어린 안중근을 처음, 3살 어리거든요, 김구보다. 근데 안중근을 처음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저 사진은 이때 사진은 아니고 나이 들어서 사진입니다. 31살 때. 자, 어쨌건 자, 이거는 뭐냐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황당한 일이 또 벌어지는 게, 오히려 안태훈 진사는 김구하고 이렇게 불가침 협정을 체결하고 거기서 한번 잘 만들어보자. 김구의 요구사항도 들어주겠다. 안태훈 진사도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라. 서로 간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오히려 이 당시에 김구의 군대가 해체가 되는 건 누구한테 해체가 되냐면 당시에 황해도 지방의 동학의 접주였던 이동엽에 의해서 김구의 이 동학군이 해체가 돼요. 그러니까 김구는 멘붕인 거죠. 자기는 정말 이 지배층들을 때려엎고 새롭고 밝은 사회를 만들겠다.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동학에 자기가 흠뻑 투신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안에 어떤 경쟁 싸움이 벌어지면서, 자, 이거는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시기에 김구가 이제 뭘 느끼게 되냐면은
머리가 되고자 하는 싸움. 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도 세상을 밝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꼭 공천 때나 이럴 때가 되면은 서로 간에 이전 투구도 나타나고 그 안에서 요즘도 하여튼 좀 이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자기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한 또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실망을 많이 하죠.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실망을 많이 해요. 그럴 때마다. 아니 공통의 어떤 정말 가장 이상적인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기가 왔는데 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김구 선생님은 바로 여기에서 그걸 봐요. 그리고 조금 이따 이제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했을 때 김구 선생님 그 당시에 실질 인사권을 누가 다 잡고 있었냐면 안창호 선생이 노동총장인데 안창호 선생이 잡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다 머리가 되려고 할 때 그 김구는 뭐라고 하냐면 저는 문직이라도 시켜달라 그냥. 제가 여기에 온 게 뭐 장을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문직이라도 그냥 했으면 좋겠다. 이때 안창호 선생이 딱 김구 선생님을 불러다가 어떻게 동지한테 문지기 같은 걸 시키느냐. 그럴 수 없다. 동지한테는 경무부장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경찰청장이죠. 경무부장. 하는 일은 1층의 문직이었어요. 김구 선생님은 이거를 정말 기꺼이 받습니다. 1926년에 김구가 3대 국무령이 됐을 때 김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같은 이런 범부가 국무령이 되면 이건 전 세계가 비웃을 일입니다. 다르죠. 남다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냥 장을 노리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그거를 정말 이동영이 간곡히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들이 많으니 같이 합의해서 결정하는, 그래서 국무위원 중심의 이제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하는 체제를 김구 선생이 만드는데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장이 됩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이 김구 선생님의 이런 모든 자세들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과연 어떤 곳에다 발을 디뎌야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당신의 심리 상태는 매우 절박했다. 그렇죠. 멘붕이 오죠. 같은 동학이라고 같은 시천주, 사인여천, 사회평등주의 이걸로 외쳤던 같은 동학 접주가 자기를 쳤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져. 이때부터 또 한 1년 동안 또 방황을 하시게 되죠. 자, 이때 누구를 만나냐면 고능선이라고 하는 이 양반을 만납니다. 김구 선생님. 자, 김구 선생님 다시 한번 양반이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응시했다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학에 들어갔어요. 풍수하다가. 동학에 들어가서 이 안에서 또 그 안에서 이전 투구를 봐요. 이번에 누굴 만나냐면 고능선 이 양반을 만나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혹시 알아요 여러분? 유인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말의병장. 1890년대 제천 이쪽에서 의병을 일으켜서 자, 고 일대를 그러니까 굉장히 의병장 중에는 비중 있는 의병장입니다. 유인석 그다음에 춘천의 유홍석 둘이 형제거든요. 양반 유생 출신으로 당시에 가산을 다 털어서 제가 지난번 강연 때 한번 보수와 진보에 관련된 말씀을 잠깐 제가 드렸는데 원칙적인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수라고 하는 걸 지금 규정을 할 때 항상 그냥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진영 논리에 가깝게 보기도 하고 어떨 땐 그냥 있는 사람들, 부유층들,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 사실 보수는 두 가지를 가져야 보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가 민족주의. 이게 이제 사실 보수의 가장 중요한 아이콘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말 의병장들이 진짜 보수인데요. 사실은 이 사람들. 왜냐하면 자기들 허위, 유인석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당시에 기득권을 갖고만 살아가면 권력과 부를 다 누리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죠. 가산을 다 털어서 의병을 모으고 재산을 다 전체를 다 써서 그리고 구국운동에 투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허위 같은 이런 사람들은 서대문형무소에서 일제가 뭘 제안하냐면 내부 대신을 제안을 해요. 내부 대신은 지금의 국무총리입니다. 사실은 이걸 제안을 하는데 이거 누구도 다 부러워하는 자리죠. 만인지상인데 이거를 거절하죠. 그리고 끝내 죽음을 선택을 합니다. 그 안에서 서대문형무소에서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한 1호가 허위 의병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은 진짜 보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수라고 자처하면서 자기 기득권이나 이익만 챙기는 인간들은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사실은 실제로 자기가 진짜 보수라면 언제라도 자기 것들을 내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내던질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 스스로가 곡간을 풀어서 사람들을 구제할 이런 의지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보수입니다. 자 어쨌건 이 사람의 고등선이 유인석과 동문이에요. 같은 동문이고 자네가 매일 안진사 사랑에 다니며 놀지만 내가 보기에는 자네에게 절실히 유익한 정신수양에는 도움이 없을 듯하니 이 사람은 또 이제 보수적 유색이다 보니까 안태훈 진사가 또 천주교도고 막 이래서 여기에다 또 반감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와 같이 세상사도 논하고 학문도 토론하면 어떻겠나. 자, 여기서 이제 고능선한테 뭘 배우냐면 이제 구국의지를 배웁니다. 이 안에서. 그러니까 김구는 그전에는 뭐냐면 자기가 처한 현실 이걸 뒤집어 엎어야겠다. 그 다음에 자기의 관심은 민중, 하층민 이런 거였다면 이제 국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돼요. 이 고능선을 만나면서. 왜냐하면 고능선한테 이제 의병운동 여기에 대한 모티브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의병을 실제 계획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죠. 아무리 판단을 옳게 하고 생각을 바르게 갖는다 해도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 자, 이 우리 백범일체에서 발전한 얘기인데 그러다가 뭐가 요 시기가 바로 뭐냐면 청일전쟁이 벌어지는 시기인데 요건 거기 만평에 실려있는 내용이에요. 저기 강 건너에서 러시아가 쳐다보고 있고 청나라하고 이제 코리아에서 밑에 밟고 있는 만평인데 일본이랑 청나라랑 청일전쟁은 여러분들 동학 농민군이 그 전주를 점령을 하고 그게 1894년 4월 27일 날 전주를 점령을 하는데 이틀 후에 청나라 군대가 들어옵니다. 얘네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종주국을 행사하니까 참 안타까운 걸 하나 말씀드리면은 명성황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때요? 좀 긍정적인 좀 반응들이 많던데 명성황후는 일본한테 시해당하고 내가 조선의 국모다 시해당하고 저한테 명성황후는 저희 역사한 사람들은요 한 지세 비해서 너무 고평가를 받고 있다. 여러분 개항계 명성황후는 외세란 외세는 다 끌어들였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물론 뭐 좋은 뜻이었겠지만 우리나라가 각축장이 되는데 가장 사실 일조한 부분들이 큰 게 명성황후입니다. 큰 부분이. 근데도 불구하고 결국 미우라 공사를 비롯한 일본 군인으로 밝혀졌죠. 옛날에 폭도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일본 군인들입니다. 폭도로 위장을 해서 들어와서 얘들이 47명에 의해서 아주 그냥 무참하게 난도질 당해 살해당한 명성황후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반대급부로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 당시에 명성황후와 당시의 집권 세력들이 청나라를 끌어들여요. 그리고 당시에 텐진 조약에 근거해서 일본 군대가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둘이 이제 각축을 벌이는데 한편 동학은 5월 8일에 전주성을 내줘요. 왜 내주게 되냐면은 이거 지금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들어와서 뭔 짓이 벌어질지 아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리 전주성 내줄게. 니네 우리 조건만 들어줘. 하고 해산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화약이라고 하는 당시에 5월 8일 날 이건 전주에서 정부군과 동학군 사이에 평화조약이 체결되고 그리고 완전히 해산이 돼요. 그러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일본 군대 청나라 군대.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일본은 무리한 내정개혁을 요구하게 되고 반면에 이제 청나라도 일본 군대가 나가면 나가겠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버티면서 이게 나중에 6월 23일 날 청일전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죠? 그리고 완전히 이제 원사이드하게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게 청일전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1895년 1월까지 해서 요 전쟁으로 청나라는 조선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고요. 일본이 조선 안에서의 모든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자, 그리고 이 연장선상으로 뭐가 일어나? 이제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되는 게 1895년 8월 20일. 자, 이 황해도 치아포, 여기 있는 주막에서 김창수가 이제 드디어 일본, 글쎄, 이 정치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많죠. 근데 일본 순사를 일단 뭐 때려 죽인 걸로 장검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데, 일본에서는 재판할 때는 끊임없이 뭐야, 일본 상인이었다. 스치다라고 하는 상인이었다라고 하는데, 이름도 분명하지가 않고, 그리고 상인이면 사실은 안에 장검을 갖고 있을 리는 없거든요, 그 당시. 근데 그걸 맨주먹으로 때려 죽입니다. 이 치아포 사건. 그리고 김구 선생님은 결국에는 인천영무소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이 안에서. 여기는 이제 백범김구의 이름 참 많으시죠. 아마 저렇게 평생 이름을 많이 갖고 사실 수 있을까요? 작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어렸을 때 이름이 김창암, 그리고 동학 접주했을 때가 김창수고요. 그 다음에 김창수 요때 치아포 사건이 1896년에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탈옥을 하시죠, 이 안에서. 그 전에 사형 선고가 받았는데, 고종이, 결국에는 국모에 나는 원수를 갚았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고종이 국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외놈을 해주 백운방 턱굴에 사는 김창수가 죽여놓으라. 자, 요게 이제 나중에 알려지게 되면서 고종이 형집행을 중단하라, 이제 보류하라. 그래서 그 시기에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서 그 다음에 쓴 이름이 김두호. 그 다음에 쓴 이름이. 그리고 활동을 이제 못하니까 수배가 내려지니까 공주 마곡사라는 절. 얼마 전에 그 세계문화유산 등재됐는데요. 마곡사라는 절에 들어가서 원종 스님으로 또 한 1년을 사십니다. 이때가 1898년이에요. 근데 이제 김구 선생님이 거기서 머리 깎고 이제 승려가 돼서, 자, 양반이었다가 동학 접주였다가 이번에는 승려가 되셨어요. 스님이 되셔서
불신도 없는데 거기서 막 목다투리기 하다 보니까 야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가족들이랑 같이 가서 살다가 죽겠다. 뭐 하는 짓이냐 여기 절에서 지금 불신도 없는데. 그래서 절을 나와요. 그냥 파괴를 하고 나와서 1899년에 황해도 안악지방으로 가요. 아 가기 전에 김두래라는 이름은 잠깐 쓴 거예요. 저 이름은 자기 그 인천영무소에서 탈옥할 때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김주경이라는 사람. 그분을 만나러 갈 때 자기 이름으로 갈 수 없으니까 이제 머리도 깎여 있고 김두래라는 이름을 잠깐 사용했고, 그 다음에 황해도 안악에 와서는 김구. 근데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이름이 좀 다르죠. 거북구자를 쓰죠. 여러분이 아는 김구 이름은 요 이름 이걸 알고 있는데, 요 아래에 있는 여러분 그 김구라는 요 이름은요, 그 1912년에 김구 선생님이 1912년이면 뭐냐면 안악 사건으로 요번에는 서대문 영무소에 복역을 하실 때요. 원래 그 위인이 되려면 이렇게 복역을 많이 하셔야 되나 봐요. 제가 보니까요. 내일 아마 또 이게 여러분 수업 들으시게 될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님도 사형 선고까지 받으시고 이 땅의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날 그 억울한 죽임 없도록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이 김구 선생님도 참 복역을 많이 하셨는데, 요 김구 요거는 황해도 안악지방에서 활동을 할 때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어떤 활동을 하냐면은 1903년에 개신교에 입교를 합니다. 이번에는요 개신교, 황해도 안악지방이 개신교가 셌는데 거기서 뭐가 활동을 했냐면 신민회가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제일 센 지역이에요 신민회가. 서울에 있는 그 상동교회하고 그다음 황해도 안악지방 여기가 신민회가 발달했는데요. 신민회는 참고로 미국에서 안창호가 LA 남쪽 리버사이드에서 이거 창립에 합의를 하고 국내에 와서 이제 양기탁과 함께 만든 단체가 신민회인데, 이 신민회가 셌던 데가 다 안악지방. 여기서 그래도 김구 선생님이 공부할 만큼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신민회에 가담을 합니다. 이게 또 김구 선생님 인생의 일대 전환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고능선을 만났을 때는 이제 구구지를 배우면서 의병 활동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잖아요. 김구 선생님이 이제 배워나가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뭘 배우냐면 의병전쟁 이것만으로는 나라를 뒤집을 수 없다라는 걸 배워요. 지금부터 나는 기존의 자기와 단절시키고 새로운 근대학문 이걸 바탕으로 한 개봉운동에 투신을 합니다. 이때부터는요. 그리고 여기서 서양학문을 배우고 다 외국어를 배우고 또 이제 근대학문을 이제 익히게 되면서 요 시기부터가 이제 황해도의 안악 지방에 있는 양산학교에서 교사로 활동을 하던 시기. 여기서는 요 호를 사용하고요. 연하라는 호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1911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안악 사건이 벌어져요. 백오인 사건이. 이게 신민회가 해산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좀 이따 제가 정리해 놨는데요. 이 사건은 뭐냐면은 이것도 여러분이 아마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칭호를 해야 돼요? 다른 분들도 이게 학생분들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저 시민학교라고 그래서 학생분들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그래 칭호를 해요, 여러분들을? 제가 지금 제일 불편한 게 지금 칭호가 좀 불편해서 우리 선생님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제가 해야 되나요? 학생이 맞아요? 시민학교라고 그래서 오긴 왔는데, 제가 그래서 저는 대학교하고 이런 데서만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강연이 편한데 참 어려워요. 예전에 저기 구청에서 분당에 있는 뭐 구청에서 한번 강연 들어왔을 때도 이게 제일 어려웠는데요. 제가 참 칭호를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그냥 편의상 선생님들 하기에도 저하고 참 애매합니다. 김구 선생님도 선생님이고 여러분들도 선생님이고 다 선생님이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그냥 학생님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예. 하여튼 이 학생님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안악 사건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안악 사건은 이제 안중근의 사촌 동생이었던 안명근이 이 집안 참 대단한 집안이에요. 근데 안명근이 황해도 안악 지방에 와서 군자금을 막 모금을 하다가, 근데 그때 군자금 모금이 좀 과격해요. 지주들이나 이런 집안 급습합니다. 가갖고 다 뺏어요. 뺏은 다음에 좋은 데 쓸 겁니다. 그러고 가지고 가요. 그냥 거기 저항을 하면 또 응징을 해요. 그래서 황해도 안악 지방에서. 근데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거기 안악 지방에서 활동을 하는 신부가 하나 있는데 빌렘이라고 하는 신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텔이라고 하는 주교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맨날 요새 이것 때문에 또 천주교 신부님들이랑 또 약간 저희하고 대립이 많은 게 이런 거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는데 천주교나 개신교나 솔직히 일제강점기에는 할 말 없습니다. 둘 다 무슨 뭐 신사참배 거부운동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신사참배 거부운동 30년대 했던 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교라고 하는 고신계열 여기에서나 보통 저항을 했고, 대부분의 개신교 종파들과 천주교는 당시 자신들의 포교를 위해서 일제강점기의 일본의 정책을 수긍하고 그 안에서 자기들의 포교를 위한 아주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여기만
집중을 했었고, 실제로 되게 친일적인 색깔을 많이 갖춰요. 물론 다 매도하는 건 아닌데 전반적인 교단의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이거 밀고 한 게 누구냐면 밑대일주교예요. 그러니까 안명근이 자기 천주교 신자니까 자기 믿는 신부님을 찾아가갖고 자기가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을 하기 위해 자금을 모금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빌렘 신부가 이거를 밑대일주교한테 얘기하고 밑대일주교가 바로 이제 총독부에다 이걸 알리게 되면서 여기서 거의 6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민회와 관련된 사람들 다 검거가 되고, 그 중에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105명. 그 중에 하나가 김구 선생님이에요. 또 체포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황당한 일이 좀 있는 게, 김구 선생님을 하필이면 취조했던 경찰이, 일본 경찰이 예전에 그 치아포 사건 때 그걸 담당했던 경찰이야. 참 이게 문명의 장난이죠. 나는 죽었다. 백범일지에도 나오죠. 나는 죽었다 생각을 하고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저 새끼가 날 못 알아볼 리가 없다.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못 알아봐요. 김구 선생님을 못 알아봐요. 경찰이 자격이 없죠.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여기서 김구 선생님이 결국 7년형을 언도받고 다시 또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이 됩니다. 수감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7년형이 나중에 5년으로 감형이 되고, 또 이제 가석방이 돼요. 중간에 한 4년 차 때. 그때 메이지처랑 죽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석방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어쨌건 그 다음에 활동을 했을 때 이름이 김구, 그 다음에 이제 백범. 나는 이 백범의 뜻은 백정이나 범부라도 나만큼의 애국심은 있어야 된다. 조국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백범. 마지막에 그 장진구 또는 장진이라는 이름은요,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임시정부에서 수배당하고 이렇게 도망 다니실 때 그때 썼던 이름이 장진구 또는 장진이라는 이름이에요. 자, 나중에 이제 김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황해도 광진학교 교사 시절에서 신민회 활동을 할 때, 그때 신민회 활동 직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마곡사에 있다가 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교사 활동을 하면서 할 때, 그때고요. 사진이고. 이게 백오인 사건으로 끌려가는 신민회 회원들 집단으로 검거가 됐어요. 백오인 사건은 사실은 안명근 사건이라고 해서 안악지방 사건인데, 이게 1910년 12월인데요. 일제는 이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신민회가 너무 큰 거야. 전국적으로. 이걸 줄줄이 엮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건을 확대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을 아예 조직적으로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고 일제를 뒤집어 엎을 이 폭동 이런 걸로 아예 날조를 해서 105명이 이제 검거가 된 사건이 1911년 1월이 되겠습니다. 1월. 징역 15년. 처음에는 하여튼 이게 7년으로 감형이 됐다가 나중에 5년. 그리고 나서 1914년에 가석방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서대문 형무소는 이건 34년 사진인데 요겁니다. 서대문 형무소. 자, 여기에다 제가 이거는 왜 정리해놨냐면요. 여기서 김구 선생님은 또 형기를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또 자아를 또 발견을 하십니다. 이 안에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보는 거는 아시죠? 김구 선생님이 자기를 만들어나가는 과정들. 별로 이제 사실 공개는 많이 안 돼 있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누구를 보냐면 아까 얘기한 허위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정말 이강년, 정말로 그냥 살아도 잘 살 수 있는데 그냥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순순히 그 조국의 구국운동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김구 선생님한테는 그래, 내가 그동안 의병 활동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양자가 다 맞다. 의병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그것도 해야 되고 구구지를 위해 또 계몽활동도 해야 되고. 김구 선생님은 이러면서 점점 성숙돼 나가요. 자, 악형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굶기는 벌이다. 배가 고플 때는 고픈 때에 차잎밥을 받아서 먹는 고깃국과 김치 냄새를 맡을 때는 미치듯이 먹고 싶다. 뭔 얘기냐면 옥바라지를 하려면 당시에 이게 차잎밥, 들어오는 밥들이 아니면은 안에서는 거의 뭐 인간 이하의 생활했나 봐요. 그러니까 배고픔 이것 때문에. 가끔 백범일지를 읽다 보면 여러분 재밌는 게 김구 선생님의 그 원초적인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굶기면 절대 안 되고 추운 거 못 참으시고 이럴 바엔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래서 막 자살을 기도하고 이런 장면들이 중간에 나와요. 하여튼 옷도 그렇고요. 인천 축항공사장 1913년에 이걸 하기 위해서 당시 예전에 김구 선생님이 어디 인천 형무소에 있을 때는 그 경인철도 그것 때문에 동원되기도 했지만 요번에는 뭐냐면 인천 축항공사장 이걸 하기 위해서 돌들 이거 막 채취하고 하는 여기에 막 동원되고 이랬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까마득한 사다리를 걸어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었던지 떨어져 죽을 결심을 한 적도 여러 번 있다. 몽우리돌. 제가 이 키워드를 왜 해놨을까요? 돌을 막 이렇게 채취하는. 여기서 너무 힘드니까 김구 선생님이 자살을 시도하십니다.
그 기둥에다가 그냥 달려가갖고 머리를 팡 받아요. 한마디요. 그리고 쓰러지시죠. 인공호흡하고 막 해서 살아났더니 딱 일어나서 한다는 말이 나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마라. 더 이상 나는 마지막까지도 내가 살아서는 몽우리돌을 채취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몽우리돌이 돼서 나는 끝까지 살아가겠다. 이쪽으로 살아가겠다. 이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이 몽우리돌 요거예요. 자, 이름을 구라고 하고 이게 1912년에 호를 백범이라고 쳐서 동지들에게 엄포를 했다. 구를 거북구자를 구로 고친 것은 아홉구자로 왜 민족에서 벗어나고자 하며 연하를 백범으로 고친 것은 감옥에서 여러 연구에 의해 우리나라 하등 사회 곧 백정 법무들이라도 애국심이 현재의 나 정도는 되어야 완전한 독립국민이 되겠다는 바람 때문이었다. 그래서 백범이라는 이 호가 여기서부터 나오죠. 자, 상해 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되는 게 바로 1919년 3월 29일. 3.1운동에 먼저 가담을 하십니다. 그 3.1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서 그걸 지켜보죠. 그리고 여기에 결심을 하고 이때가 김구 선생님이 딱 결혼을 했을 때인데 바로 이제 갓 태어난 아들 100일도 안 넘겼는데 다 버리고 이제 상해로 가십니다. 요즘 시각으로 보면은 뭐 구국운동도 구국운동이지만 가족 다 버리고 혼자 가신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1920년에 가족도 합류를 해요. 그 첫째 아들이 김인이죠. 김인이고 둘째 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상해에서 태어나는 게 김비신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그 먼저 건너가십니다. 상해로. 그리고 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되죠. 지금 요 지도는 뭐냐면은 이렇게 임시정부가 3.1운동에 많았어요. 사실은. 한성정부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1919년 4월에 저 위에 문창범을 중심으로 한 대한국민회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 그 상해 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 이동영을 중심으로 해서 1919년 4월 11일에 일단 소집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제정이 되고 그리고 4월 13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식으로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역사하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는 굳이 건국절이라고 하는 거를 자꾸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4월 11일 또는 4월 13일을 건국절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거는 기본에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거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저희 역사학자들은 그래요. 정부의 꼴을 갖추고 안 갖추고가 아니라 적어도 이 어떤 정신 정부의 틀을 갖추고자 하는 그리고 여기 참여했던 이분들은 바로 우리 그 일제로부터의 어떤 독립 그리고 우리 어떤 민족의 어떤 자주성을 회복하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떤 가버먼트의 어떤 이런 형태가 아니라도 적어도 그거의 어떤 꼴을 갖춘 형태를 만들고자 했고 이 정신을 우리가 계승한다는 것은 헌법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건국절 한다면은 4월 11일 또는 4월 13일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 역사학자들의 많은 생각이죠. 다수의 생각들. 자, 중국 상해 와이탄. 여기 아마 가보시는 학생님들 좀 이상한데 많으시겠지만 요거 지금은 여기가 금융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뭐냐면 프랑스 조개 지역 그리고 다른 공사관들이 있던 지역입니다. 여기. 그렇다는 거는 일본의 어떤 영향력이 적었던 지역이고 그래서 이 상해로 정해진 거는 사실은 양날의 검이에요. 첫째는 일제 검속이 굉장히 적으니까 자, 요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기엔 굉장히 편한데 한 가지 안 좋은 거는 지금 이 독립군들이 주로 어디냐면 여기에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 자, 이 부대들 대한독립단 다 대한독립군, 대한독립 홍범도 다 요쪽에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당시가 교통이 발달한 시기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상해에서는 저기 있는 독립군들을 이론적으로 규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많은 지역이었죠. 그럼 왜 상해가 됐느냐? 바로 이승만. 여기서는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당시에 그 외교론, 이걸 통한 외교 독립론을 추구했던 분이고 이 양반이 주장이 어떤 강하게 먹혔던 거죠. 그래서 위치가 상해로 정해지게 돼요. 상해 임시정부, 와이탄. 자, 대한민국, 그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대한민국이죠, 민국.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제6회 기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 김구 선생님 한번 찾아보세요. 보이나요? 여기, 코스염을 그 사이에 기르셨네요. 그죠? 여기에, 계시는데, 김구 선생님 계십니다. 도산 안창호도 계시고, 임시의정원의 뭐 제6회 기념 사진, 1919년, 여기 동그랗게 나오네요. 여기 안창호. 저기 또 한 분, 여러분 유명한 분이 보시는데 저 위쪽에 왼쪽에 보이시는데요. 여운형 선생도 같이 있습니다. 여운형은 실한청년당 소속으로서 당시에 파리강화위에 독립청원서를 보내는데 같이 그 주도를 하셨고 김규식을 파견하는데 거기 중심이 됐던 인물이 여운형 선생이죠. 문지기. 아까 얘기했던 키워드. 자,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건데 이거는 제가 실제 현실 정치를 꿈꾸는 분들도 좀 이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김구 선생님의 정신이면서 김구와 내일 여러분이 보게 될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 요 흐름을 관통하는 게 뭐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투신할 수 있는 정신이 있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뭐 마지막에는 뭐 내일 우리 하실 분들은 뭐 대통령까지 하셨지만 김구 선생님은 그것도 아니었죠. 그죠? 결국 안두희의 총탄에 저격 살해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갖고 있던 건 이거였어요. 쟁두가 아니라 쟁조. 한자는 되게 쉬운 한자죠. 그죠? 머리가 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발이 되기 위해서 싸우는 거다. 이게 김구 선생님의 정신이에요. 김구 선생님은 항상 이런 얘기를 했죠. 발이 되면 할 일이 많아진다. 그럼 자기의 역할도 많아지고 자기의 어떤 삶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발로 뛰는 것들이. 꼭 머리가 돼야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문직이랑 어떻게 상통하는 개념이죠. 쟁족이라고 하는. 임시정부 경무국장 문직이십니다. 자, 김구 수염을 기르셨어요. 여기 신년 축하시 사진인데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뭐 이거는 한번 여러분이 쭉 보십시오.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로서 상권분립체제 이렇게 임시의정원, 의회, 국무원, 행정부, 법원까지 다 갖추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제를 취하는데 대통령의 이승만, 국무총리는 이동희. 이게 처음부터가 사실은 분열을 내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 계신 저 이동희 이분은 한말 군인 출신으로 계속 일관되게 의병 활동을 벌이던 분이고요. 의병의 그 무장투쟁 이걸 추구하던 분이고 1914년에는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에서 대한광복군 정부를 만들어서 또 무장투쟁을 기획하셨던 분이고 이후에는 또 공산당에 또 고려공산당 이쪽에 또 참여하신 분이기도 하죠. 여기에 있는 이승만 외교론자 주로 많은 시간들을 미국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결국에는 임시정부와 단절이 되죠. 나중에는 미국으로 가서 군자금 모금 활동이라고 해서 연통제, 비밀행정 조직망, 교통국 이런 걸 통해 국내외와 연결지어서 이런 여러 가지 애국 공채도 발행을 했고요. 외교 활동에서 구미위원부는 프랑스하고 워싱턴에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군자금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뭐 정보 수집 또 외교 활동 그 국제사회에다가 우리의 독립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활동들을 여기서 담당을 했죠. 그 외에도 이제 군사활동으로는 광복군 총영, 요건 한국광복군은 아니고요. 1920년에 서간도 일대에 있었던 독립군 부대 중에 조병준이 이끄는 부대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지를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관리가 되겠다. 이렇게 돼서 조부대가 하나가 있었죠. 광복군 총영. 자, 이제 침체가 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이 외교 독립론 대 무장투쟁론의 갈등. 이건 좀 제껴둡시다. 실력 양성론은. 왜냐면 이 실력을 양성하자는 거는 공감을 하고 있긴 한데 안창호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이게 뭐 일제 검소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게 가장 컸어요. 사실은 이러다가 터진 사건이 뭐냐면은 제일 먼저 임시정부를 이탈하신 분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채호 선생입니다. 왜냐면 신채호 선생은 1919년에 임시정부 출범하자마자 바로 얼마 안 돼서 이탈을 해요. 그리고 베이징으로 갑니다. 북경으로 가서 그거 안 된다. 이승만과 이 임시정부는 도저히 우리의 독립운동을 이게 대표성을 띄는 단체가 아니다. 할 수가 없다. 대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서 박용만과 임시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북경군사통일회의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임시정부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 이거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결단을 내리세요. 그리고 여러 각지에 있는 독립운동 인사들을 다 모으는데 모으는 과정에서 이제 갑자기 미국에서 미주지역 대표로 권성근이라는 사람이 참여를 했는데 여기서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면 임시정부가 1919년 사실은 아까 4월에 출범을 했죠. 그리고 9월 달에 민주공화제 정부로 딱 출범을 해서 들어가는데 이미 2월 달에 임시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이승만이 미국 정부에다가 우리나라를 국제연맹이 위임 통치해달라라고 하는 위임 통치안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권성근의 입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여기 대박 사건이죠. 왜냐하면 지금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는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미국 정부에다가 우리를 위임 통치해달라라고 하는 그 위임 통치는 식민 통치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다른 나라가 통치하는 건데 이승만 이럴 줄 알았다. 뭔가 이상하다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가들이 전체가 이거 임시정부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 해갖고 모인 게 바로 국민대표회의 1923년에 임시정부 이대로 좋은가 이걸 둘러싸고 150여 명의 독립운동가가 모여서 이거 뭔가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게 1923년 1월에 소집이 된 국민대표회의예요. 자, 그럼 이승만은 어땠느냐? 이승만은 더 황당한 행보를 하죠. 1921년에 이게 불거지자마자 21년에 불거졌어요. 불거지자마자 바로 외교상의 절박함을 이유로 미국으로 떠요. 이승만은. 그리고 미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위임 통치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지금 이 국민대표회의하고 있는 이 인간들은 소수의 불평분자고
자기는 13도에서 선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외인민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다 따르지 않을 거다. 나는 대표로 뽑힌 대통령이니까 그냥 대통령이고 이 불순분자들 이건 전부 다 가짜다. 이유 없는 자신감. 장난 아니죠, 이승만은. 그죠?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승만의 생각과는 달리 1925년 그 3월 달에 탄핵한 심판관들에 의해서 대통령 이승만을 파면한다 라고 결정이 나요. 어때 비슷하지 않아요? 좀 상황이. 그죠? 이유 없는 자신감 이렇게 보이고 있다가 파면당하신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은 아니에요. 아니고 이게 이승만이. 그래서 이승만은 그 다음부터 다음 행보가 더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민주적에서 원래 모금을 해갖고 대한민국민회에서 송금했잖아요, 돈. 그거를 끊어버립니다, 제일 먼저. 그러니까 임시정부에 돈 들어오는 거 끊어버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승만은 1945년 이후에 국내에 들어와서 자기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다. 이걸 얘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임시정부는 1925년 이후에 23년에 이거 결렬되고 25년 이후에 완전히 침체 상태에 들어가요. 우리 오늘 제목이 뭐죠? 강연 제목이? 열정과 집념의 김구. 제가 요 제목에 대해 가장 맞는 김구의 시기를 찾는다면 바로 1925년부터 1940년까지 이때까지의 바로 김구의 행보예요. 김구는 다 쓰러져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월세도 못 내요. 먹고 살 것도 없어요, 임시정부. 임시정부에 딱 3명 남았거든요, 나중에 남는 게. 이동영하고 조항구하고 김구 3명 남았는데 이걸 이끌고 끝까지 진짜 열정과 집념을 갖고 이끌고 간 게 김구 선생님이거든. 그러니까 오늘 제목에 제일 맞는 시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저희 집사람은 이제 내과 의사다 보니까 되게 보수, 그것도 극보수. 제가 맨날 욕할 때 꼴보수라고 얘기하고 욕하고 이랬는데 그 지난번에 최순실 박근혜 사태를 경험하면서 집사람은 거의 민주화 투사 비슷하게 변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이 나쁜 시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시대가 안 좋아지면은 오히려 사람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임시정부는 굉장히 안 좋은 시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안에서 정말로 아주 열정적이고 정말 집념 있는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등장을 하고 잠시 후에 보겠지만 이봉창, 그 다음에 윤봉길 이런 분들도 이후에 한일애국단에 가세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해요. 자, 국민대표회라고 하는 자 이게 1923년에 임시정부가 사실상 와야 되는 자 이런 계기가 된 게 이 사건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임시정부의 변화 과정입니다. 자, 조금 전에 대통령제로 이렇게 가다가 이승만이 탄핵 파면이 되고 1925년 3월 달에 박은식 들어보셨죠? 박은식 선생. 박은식 선생님이 제2대 대통령이 돼요. 임시정부에. 근데 박은식 선생은 이때 몸이 안 좋았어요, 원래가. 원래 안 좋았고. 그래서 4개월 만에 7월 달에 결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상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국무령으로 임명을 하고 물러납니다. 자, 물러난 가운데에서 박은식 선생은 11월 달에 돌아갔어요. 그의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제2차 개헌이 그래서 이제 국무령 중심제로 바뀌었는데, 이때는 진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뭘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각 지역으로 떨어져 나가버리고.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상용, 그 다음에 홍진, 마지막에가 김구.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구 선생님이 3대 국무령이 되는데 3대 국무령이 된 김구 선생님은 자, 요 이후에 그 국무령 그걸 내려놓고 이제 27년에 뭘로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로 이렇게 전환을 하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임시정부에서 가장 오랜 기간 유지가 된 겁니다. 이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가 요 상태로 오래 가죠. 그리고 1940년 요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조금 이따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32년에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윤봉길의 의거가 있은 다음에 더 이상 상해에서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김구는 수비력이 내려지고 임시정부가 이제 이동을 해. 도망다니면서 이동을. 국민당 정부와 함께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충칭까지 가게 되는 게 1940년이 되고요. 야, 벌써 요 텀이 굉장히 길죠. 27년부터 이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이따 이제 김구 선생님의 가정사를 얘기할 텐데 요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김구 선생님 가정은 거의 파탄이 납니다. 이때 파탄. 뭐 독립운동가들 집안은 다들 가난하시죠. 가난하셨죠. 그죠? 친일파들 집안들은 그때 친일해갖고 민족 반역해서 모은 돈 갖다가 자식들 다 유학 보내고 석사, 박사, 판사, 의사, 변호사, 검사 다 만들고 그 사람들이 1950년대에 다시 또 사회 지도층이 되고 이게 오늘날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어떤 친일의 잔재, 그 적폐들의 어떤 이 원인이 아닐까 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독립운동가들은 정상적으로 가정이 유지가 되지도 못하고 그리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고 나니까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이제 집권한 가운데서 굉장히 또 고통스럽게 어떤 삶을 계속 영위해 나갔고 이런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참 마음이 아픈 게 민족의 정통성을 회복하지 못한 것도 참 안타깝지만 지금에서라도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식으로라도 좀 이렇게 우리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미 친일파들에 대한 법적인 재판은 안 되죠.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역사적인 재판이라도 좀 해야 되거든요. 처벌은 안 돼요. 근데 적어도 친일파들이 민족 반역자들이 건국 유공자가 되고 하는 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역사하는 사람들이라도 제대로 좀 이렇게 연구할 수 있게 좀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토대를 좀 마련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지금은 좋은 분위기지만 이 대한민국 사회가 워낙에 어떤 뿌리 깊은 이런 친일의 잔재들이 또 어떤 식으로 또 이게 반란을 일으킬지 참 걱정이에요. 저는 항상 뭔가 열심히 가려고 하다가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과거사 청산위원회 열심히 가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바로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도대체 왜 과거사 친일파 청산하자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올까?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당당해요. 논리가 너무너무 당당해요. 저희 역사하는 사람들 이번에 분노한 게 그 사법농단의 그거 자체에 분노한 게 아니라 뭐에 분노했냐면,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심각한 문제지만 군 위안부, 강제징용자, 아니 이분들이 적어도 뭐냐면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이분들이 정말 일본 법원에다가 그 보상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어떻게 일본을 불편하게 하지 않게 하는 재판을 내려라, 이런 얘기를, 재판을 해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이 할 수 있는지. 나라 팔아먹는 새끼들입니다. 정말로 나쁜 놈들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무 당당하다는 거에 저 참 당황스러워요. 이게 너무나 당당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성이라는 단지 어떤 이성의 어떤 틀 안에서 자기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거다,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다. 이건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지도 체제라고 하는 이게 가장 오랜 기간 유지가 되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우리 또 독립투사들이 등장을 하십니다. 1940년에 이제 주석재는 충칭에 가서, 이때는 굉장히 한국 광복군도 나오고 하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잘 나갔던 걸로 여러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충칭 혹시 가보셨나요? 가보신 분 있나요? 가보셨어요? 공기 원래 안 좋죠. 산도 많고 거기가 사실은 햇빛, 안개나 이런 게 많은 지역인데다가 햇빛도 잘 많이 이렇게 체감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 기록을 보면 폐병 환자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 안에. 물론 당시에 이제 폐병이 많았기도 하지만 이 안에서 김구 선생님 큰 장남도 결국 1945년 3월에 폐병으로 거기서 죽어요. 김구 선생님이 참 위대한 건 뭐냐면 마지막에 김구 선생님 그 큰 며느리가 안중근의 조카죠. 아세요? 안미생 씨라고 해서 2007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김구 선생님의 큰아들이었던 김인의 결혼을 했죠. 이 안미생 이분은 태어난 게 이제 베이징에서 태어났고, 김구 선생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인데 베이징에서 태어났고, 상해에서 중등학교를 나왔고, 홍콩에서 그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대학교를 쿤밍에서, 거기서 이제 치화대하고 다 합쳐놓은 대학인데 여기를 나와서 영문과를 졸업을 해서 영어를 굉장히 잘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충칭에 영국 대사관 여기서 근무를 하다가 김구 선생님의 큰아들 김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이 안에서 결혼을 해서, 그리고 이분이 거기서 활동을 하는데 1945년 3월에 그래도 김구 선생님 큰아들이잖아. 그리고 45년이면 주석, 김구 선생님 주석. 이 당시에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 있는 페니실린, 그게 이제 있었어요. 있는데 얼마 없는 거야, 그 숫자가. 그 폐병이 너무 심하고 이러니까 그 안미생 며느리가 찾아가서 김구 선생님한테, 아들이잖아요, 장남, 페니실린 하나만 달라고 그랬더니 김구 선생님이 지금 동지들, 죽어가고 있는 동지들한테도 나눠줄 페니실린이 없는데 아들이라고 어떻게 나눠주냐, 못 준다. 그래서 죽어요, 아들이. 거기서 아마 이 한이 있을 거예요. 이 한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안미생 씨는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김구 선생님이 이제 많이 모시죠. 비서 역할 하다가 1948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리고 한 번도 돌아오시지 않아요. 그 이후에는.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행적은 좀 묘연합니다. 그리고 2007년에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만 알려져 있는데, 안중근의 동생이었던 안정근의 큰딸이죠. 큰딸입니다. 자, 하여튼 주석, 그 다음에 이제 44년에 부주석 제도. 그래서 요때는 뭐냐면 이제 조선민족혁명당 김원봉과 김규식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충칭에서 통일된 사실은 정부 형태가, 그러니까 좌익과 우익이 전체 다 포함되어 있는 정부 형태가 되는 게 1942년 이후가 되겠어요. 자,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 잠깐 봤고, 여기 장남인
그 다음에 아내 최줄래. 1924년이면 저 최줄래라고 하는 김구 선생님 아내 되시는 분도 24년에 돌아가시거든요. 폐병으로 이것도. 그러니까 이분도 참 어떻게 보면 나이 차이가 13살 차이가 나요. 김구 선생님이 31살 때 18살이었을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평생 사실 김구 선생님 따라다니면 고생만 했죠. 그러다가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은 차남 신이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아이 태어나고 나서 산후조리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김구 선생님 엄마가 여기에 와갖고 수발을 그 산후조리를 좀 해줬는데 그게 미안해갖고 사실은 막 물 떠놓는 게 미안해서 그때가 여기 보면 집이 아마 있을 텐데 제가 이건 맏아들 인의 모습이 이채롭다. 그러나 이런 단란했던 날들은 너무도 잠깐이다. 가정사가 안 좋았다고 그랬죠. 안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게 김구 선생님이 안 좋게 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이 상황에서 이게 상해에 있는 영경방 10호 2층이라고 여기가 이제 김구 선생님 살던 집인데 요때 상해에 있을 때 되게 계단이 까파르잖아요. 여기서 만삭에서 이제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몸도 안 좋은데 자기 시어머니가 자꾸 물을 갖고 떠놓으니까 그게 미안해갖고 물을 기르러 나가다가 여기서 굴러요. 여기서 굴러서 골절상을 당합니다. 근데 골절상을 당해서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폐병에 감염이 돼요. 감염이 되고 근데 이 문제는 당시에 이 상해에서는 폐병원이 고칠 수 있는 서양식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이 사실은 그 프랑스에서 운영하는 상해 폐병원이 있었는데 그거는 프랑스 조개지 밖이라 그쪽으로 나가면 이제 바로 검거가 되거든요. 김구 선생님은 나가지가 못하는 거예요. 이때 김구 선생님과 최줄래 여사는 이별을 합니다. 생이별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못 보죠. 24년에 바로 돌아가시니까 이때가 이제 22년이고 23년 이후에 그래서 보령병원에서 치료를 하다 안 되니까 결국 상해 폐병원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분도 최줄래 무덤 남편 김구 세움 보이시나요 여기? 저기 김구 선생님 어머님이고 24년에 아이들 되게 어리잖아요. 둘 다 인하고 신. 여기 이제 장성한 아들이에요. 3부자 인, 신. 이거는 46년 사진. 저기 안미생 씨가 저기 나옵니다. 위에 김구의 며느리. 이걸 경교장에서 찍은 거네 보니까. 김구의 손녀 이름이 효자입니다. 이름이 인 아들이에요. 인과 안미생 사이에 태어난 아들 신. 중국 상해 임시정부청사 아마 여기는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자, 김구 선생님이 이때부터 이제 20년대 중반이 되면서부터 세 가지를 딱 결심을 해요. 첫째가 뭐냐면 그리고 요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면은 1925년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임시정부는 월세도 못 내요. 운영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 여기에서 김구 선생님은 결단을 내리죠. 먹을 게 없으니까요. 동지들도 먹을 게 없는데 어머니 돌아가시죠. 황해 돌아가셔서 여기서 어머니까지 굶기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첫째 이제 큰아들, 그러니까 둘째 아들 신만 데리고 먼저 들어가시고 나중에는 이제 큰아들 인까지 다 보내요. 그러면 김구 선생님이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는 여기서 죽을지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럼 아비의 행적을 아들이라도 알아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1928년부터 백범일지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상권, 백범일지 상권. 백범일지를 나중에 여러분이 기회가 돼서 읽어보시면은 그 내용 안에 역사적 팩트와 다른 것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은 이때 김구 선생님 상태도 정상이 아니었고 아까 얘기했죠. 이걸 이끌고 가야 되는데 분자금도 없고 돈도 없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거기서 일본의 검속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는 상황.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여튼 자기의 과거의 어떤 이야기들을 적었는데 그래서 내용적인 면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 안에. 아니 사실은 사실인데 좀 이렇게 착오를 일으킨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독립자금을 위한 편지. 이건 어디? 미국, 그 다음에 멕시코 이런 다른 지역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독립군자금을 좀 보내달라고 하는 편지 쓰기. 마지막 참 이게 비장하죠. 같이 죽을 동지 구하기. 1931년 10월에 김구 선생님이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를 조직을 합니다. 비밀 결사예요. 이봉창, 윤봉길, 최윤식 여러분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한 이게 이제 백범일지 처음에 쓰신 저게 원본이고 남아있는 이거는 충칭에 있는 청사인데요. 그 임시정부 청사. 아까 상해보다 더 안 좋죠. 목조 건물이에요. 여기는 굉장히. 그래서 마지막에 그 백범일지 학원은 여기서 쓰세요. 1941년 이후에 여기에서. 그래서 그 백범일지 마지막에 쓸 때는 김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이도 많으시니까 그때는 임시정부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 돌아가고 있지만 나는 죽어가고 있다. 김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백범일지 안에서. 그래서 내가 기억에 닿는 한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이걸 완성을 해야 돼서 쓰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완간이 된 건 해방 이후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학원을 쓰기 시작하시죠. 자, 만주 사변이 31년 9월에
자꾸 이게 방송 이거 유튜브 나가는 방송이라서 제가 언어를 제가 좀 자유롭게 쓰는 사람인데 갑자기 욕이 확 나올 뻔하다가 그냥 이렇게 욕을 또 못했어요. 자, 이 새끼들은 가끔 이제 뉴스 볼 때마다 제가 화가 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너무 염치가 없다는 거죠. 우리도 참 안타깝지만 우리는 한 번도 사과를 못 받았어요.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됩니다. 독일하고 유태인 이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단 한 번도 사과를 받지 못했어요. 진심 어린 사과를. 과거는 덮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좋아요. 저도 무슨 뭐 과거의 얽매이는 막 과거에 집착해야 돼 이게 아닌데 다만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진심 어린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그러고 나서 미래를 생각을 해야지.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사과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나라로 돌아가시라고요. 대한민국에 있지 말고. 왜 자꾸 대한민국의 건강한 어떤 여론과 이런 걸 교란시키려고 하는지 참 화가 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이게 아까도 이 보다가 참 쓰나미가 터졌죠. 예전에 언제죠? 2009년도인가요? 7년도인가 쓰나미? 그때 참 마음 따뜻한 이면서도 안타까웠던 막 눈물이 날 뻔한 이야기가 위안부 할머니들이 돈을 모아서 구호자금을 보냈어요. 이거는 뭐 성녀야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고마워하는 건 둘째 치고 일본이 그 다음에 한 액션이 뭐냐면 독도 문제 바로 문제화시킨 거, 국제연화시킨 거. 항상 그런 식이죠. 관동대지진 터졌어요. 그러자마자 걔네들 뭐냐면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 해갖고 막 소문 퍼뜨려서 자경단에 의해서 조선인들 6,000명이 넘는 보고된 것만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관동대학살이 그래서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것들이 정말 하여튼 인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적어도 한 번이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일본과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봉창 의사 이 사진은 여러분 아마 많이 봤던 사진인데요. 선서문 해갖고 나와 있죠. 나는 적성으로서 자 조계 자 여기 보면은 1901년에서 32년 이봉창 의사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드릴게요. 또 그 이봉창 의사는 동경에서 그 일본 육군 열병식 행사를 마치고 나오는 천황의 마차에다가 수류탄을 투척을 해서 미수로 끝났지만 이것만 알고 계신데 이봉창 의사 이분은 어린 시절에 이제 고아로 태어나셔갖고 뭐 일본인 과자 점원 그다음에 허드렛 일 신문 배달 안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일찌감치 일본으로 건너가서 막 막노동을 하면서 했대요. 김구 선생님이 처음에 이봉창 의사를 딱 만났을 때는 독립운동 하시던 많은 분들이 뭐 이동영 선생도 그렇고 첩자다 저 수상한 애다. 절대로 쟤 믿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 한국말보다 일본말을 더 잘했대요. 한국말을 잘 못하고 일본말 반 이상이 다 일본말이래요. 그 당시에 또 김구 선생이 워낙에 또 이 첩자들 밀정들이 막 움직이고 이러니까 의심을 했던 건데 이분이 찾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였냐면은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나는 31년 동안 쾌락을 누렸다. 이제 마지막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독립운동에 투신하려고 하니 날 좀 보내달라. 이 말 남기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적의 심장 한복판에서 천황의 그것도 마차에다가 수류탄을 아주 가열차게 던지신 분이 우리 이봉창 의사십니다. 이봉창 의사의 요 의거는 왜 중요하냐면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고 당시에 이제 중국이랑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중국의 국민당 신문이었던 민국일보에서도 이게 대서특필이 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센세이션한 사건이었고 이걸 계기로 해서 상해사변이 그 다음에 일어나요. 상해사변 전승축 대역범인이라고 써있죠. 저기 이봉창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바통을 이어받은 분이 이제 윤봉길 의사. 윤봉길 의사는 또 이거 할 때 나이가 25이었어요. 이거 할 때 나이가 지금 나이가 나오죠. 25인데 우리나라에서 평범한 농민으로 살다가 아이 둘 딱 태어나고 그래서 윤봉길 의사가 마지막에 쓴 강포에 쌓인 모순과 담에게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쓴 글이 있는데요. 그것도 참 눈물 나는 글이죠.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마라. 동서양을 보건대 아비 없이 훌륭하게 자란 인물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오면서 너희가 그 사람이 되어라. 그 나중에 아비의 무덤에 와서 술 한잔 부어라. 이분들 삼의사에 다 들어가는 분들이죠. 이분도 결국에는 25의 나이로 여기 오셔서 홍코공원 이 의거는 정말 엄청난 의거였어요. 왜냐하면 상해사변 전승 축하식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행사고 이날이 또 천장절 가장 일본의 큰 행사였던 천황의 생일 행사가 같이 홍콩공원에서 열렸죠. 여기서 무슨 폭탄이에요? 도시락 폭탄을 알고 있는데 수통폭탄입니다. 수통폭탄을 투척을 해서 시라가와 대장을 비롯한 거류민 단장까지 장성급 9명을 그 자리에서 폭살을 시킵니다.
그 홍코공원 아마 가보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홍코공원 거기 가면 그 지금은 많이 없어요. 그 윤봉길 기념관 조그맣게 하나 지어놓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윤봉길 의사가 이 투타를 했다는 그 위치에서 단상까지를 보니까 굉장히 먼 거리에 어깨힘이 되게 좋으셨나 봐요. 하여튼 근데 그걸 던져서 하여튼 어쨌건 완전 아비규환을 만든 이 의거를 하셨죠. 저게 이제 김구 선생님하고 둘이 나눠 찬 시계입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자, 상해 홍콩원 의거 완전 그 아수라장이 됐죠. 이게 옥중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요 모습이랑 어때요? 좀 다르죠? 그리고 윤봉길의 순국 32년 12월에 한인의 국단원, 자 유상근, 김구, 최응식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동 경로인데요. 상해에 지금 홍콩공원 의거가 있은 다음에 더 이상 여기서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항주, 가항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항주, 그리고 창사까지 거쳐서 그 다음에 광저우, 류저우, 충칭까지 이동하는 요 이동 경로. 이때부터는 뭐 국민당 정부도 계속 밀리게 되면서 국민당 정부와 함께 계속 이동을 하게 되고 충칭까지 밀리게 되는 거죠. 자, 처음에 그 저기 항주하고 상해 사이에 있는 가흥, 수륜사창, 여기 피신처. 아마 요 배들 여러분 영화 암살에서 아마 처음에 그 김원봉 장면 나올 때 저 배들 나오죠, 같이. 밖에서는 좀 해가 졌으면 좀 집회가 끝나도 될 것 같은데 아직도 계속 하시네요. 여기 당원들인가요? 그래요? 당원들이에요? 당사 앞에서. 오늘 근데 좀 토요일이면 사람도 없을 텐데 당사에. 당사에 사람 없지 않나? 저런 거 말을 떼야 되지 않아? 아니 그냥 나 그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말을 떼야 되지 않나요? 아 그래요? 자, 아무튼 가항에서 도움을 준 중국인들과 자리한 저기 김부 선생 사진 나옵니다. 자, 임시정부 이동 시기에서 가항 35년에 거기 여기 이동영 선생도 보이네 여기. 요 분이 그 다음에 여기 이시영 선생 여기 있습니다. 한국 광복 진선 청년 공작대. 자, 이 단체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 이제 자, 오늘은 좀 내용이 좀 많은데 6시 끝내야죠. 아유,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막 너무 이렇게 해서. 자, 이 다음 이야기들이 사실 중요한 이야기들이 좀 많아서 1935년에 김구 선생님이 한국국민당이라는 단체를 조직을 하십니다. 조직을 하는데 바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김원봉이 그 독립운동의 주축이 사실 약산 김원봉과 그 다음에 백범 김구 요 두 사람으로 갈라져요. 그런데 여기서 김원봉 선생이 사실은 1947년에 월북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사실 공산주의자로만 간주가 되어 왔는데 이 시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뭐냐면 1950년 이전에 공산주의자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러니까 뭐 좌파 빨갱이 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몰아가면 얘기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김원봉은 이 당시에 모든 지원을 국민당 정부로부터 받고 있었고 국민당 정부를 이끌고 있던 당시에 장제스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완전히 반공주의자예요. 만약 김원봉이 공산주의자였다면은 장제스도 뭐 정부력 있고 할 텐데 김원봉한테 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모든 지원금이. 그럼 결론은 김원봉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란 얘기죠. 사실 이 당시에는. 그럼 도대체 이 밀양 사람 김원봉이 왜 해방 이후에 월북행을 했을지, 그 월북을 결정했을지 이걸 한번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해방 이후에 당시에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도대체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갖고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호의호식을 하면 잘 살고 있었는지 이런 걸 생각하시면은 제가 공산주의자를 뭐 이렇게 옹호하는 발언이 아니에요. 이것도 악마의 편집을 해서 김원봉은 절저 월북은 옳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또 악마의 편집해갖고 이상하게 사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당시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열렬한 공산주의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왜 월북을 택했을까? 백남훈, 응? 저 남조선 신민당, 김원봉.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저도 모르죠. 그분들의 결정이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김원봉 선생이 당시에 검거가 돼갖고 모진 고문을 당하거든. 친일 경찰한테. 노덕술한테 그 수모감, 수치감을 표현한 글이 있어요. 그리고 월북을 택해요. 그 이후에 비전이 없다. 남조선에서는 비전이 없다. 그리고 바로 이제 월북을 택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광복진선이라는 요 단체는 뭐냐면은 김구 선생이 한국국민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에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회로 이걸 발전을 시켜요. 여기에 누가 참여하냐면
조소왕 선생과 지청천 이런 분들이 참여합니다. 이 당시에 김구 선생님은 사실 약산 김원봉에 대해서 그닥 그러니까 서로 손을 잡을 동반자 대상으로 생각은 안 했던 걸로 보여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약산 김원봉은 주변에 그러니까 당시에 한때는 김구보다 현상금이 더 높은 적도 있는데요. 일본에 의해서 현상금이 굉장히 뭐 의열단 여러분 잘 아는 의열단 김구의 한인애국단이 있다면 약산 김원봉의 의열단 그리고 나중에는 조선 의용대라고 하는 군대까지 조직을 해서 활동을 하는데 여기 안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사실 공산주의자들이 꽤 돼요. 최창익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김구 선생님은 이 당시에는 어쨌건 이 한계이기도 한데 굉장히 반공, 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고요. 이들과 이제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김구 선생님은 이 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강했어요. 이때는. 그래서 이 광복진서는 뭐냐면 민족주의 우파 계열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된 그 공작대, 청년공작대가 되겠습니다. 자, 충칭으로 갔어요. 1940년에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와 함께 5월에는 한국 독립당이 결성이 되고 여기 주석직을 이제 김구가 맡게 됩니다. 드디어. 그리고 한국 광복군이 9월 달에 이제 창설이 되는데 여기 주석 선출은 이제 10월 달이고요. 여기 한국 광복군은 중국 국민당의 철저한 좀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한국 광복군 행동준승 국외항이라고 하는 이게 걸려갖고 무기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대신에 모든 어떤 군사활동에는 제약이 따랐어요. 그래서 한국 광복군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독자적인 어떤 훈련을 담당하고 우리가 작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됐다는 거죠. 자, 밑에 보면 41년에 대한민국 건국강령 중요하죠. 왜냐하면 조소왕 선생이 당시에 그 삼민주의, 중국의 삼민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도 이제 삼균주의라고 하는 거 이걸 내세웁니다. 민족과 민족의 평등, 국가와 국가의 평등,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의 평등, 그리고 삼민주의에 나온 것처럼 정권의 평등, 그리고 학권의 평등, 이권의 평등 요 세 가지. 그래서 정치 그리고 경제, 교육 요 세 가지를 내세운 건국강령이 반포가 돼요. 자, 41년 12월에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요. 대일 선전포고. 자, 우리 그래도 이렇게 보여도 우리 한국광복군은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독일에 대해서, 자,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요. 그러고 활동을 해요. 1942년에 조선의용대 충칭문대, 이건 누가 이끌던? 김원봉이 이끌던 부대, 아까 얘기했던 요 부대가 42년에 한국광복군으로 편입이 되면서 한국광복군은 더 강해지죠. 그리고 원래 한국광복군의 총사령이 지청천, 좀 이따 사진으로 하면 보시게 될 텐데, 그리고 제1지대장이 이범석이었는데요. 이제 김원봉 부대가 들어오면서 이 안에 합류가 되면서 총사령은 지청천, 그리고 제1지대장 군무부장 김원봉, 제2지대장 이범석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죠. 1944년에는 임시정부 주석으로 재선. 이때는요 임시정부가 주석 부주석제가 되면서 조선의용대와 함께 돌아왔던 김규식 선생, 나중에 김구 선생과 함께하는 김구가 주석, 김규식이 부주석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다시 또 주석 김구를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아까 왜 김원봉 주변에 공산주의자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이때 이제 합류하게 되면서 좌우 연합정부 이걸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어떤 주요 자리에 자 민족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념을 갖고 있는 사람도 들어가요. 같이 참여를 하죠. 1944년 45년 이때에는 김구 선생님이 갑자기 좀 생각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화북지방 타이양산이라고 하는, 거기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가보세요. 정말 산들이 이렇게 쭉 있는 데인데 연안이라고 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공산당 대장정했던 곳인데 그 안에 그쪽 일대 화북지방에 김두봉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한글 정책 만드신 분이에요. 김두봉, 부수상 북한에서 했던 김두봉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부대가 그 단체가 있었는데, 건국준비단체가. 김구 선생님은 1944년에 거기랑도 손을 잡으려고 했고요. 요거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진 않은 거지만 김일성도 끌어들이려고 그랬어요. 사실 마지막에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몇몇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에는 좀 색깔이 좀 바뀌어요. 그 다음에 바뀌다가 나중에 또 이제 남북협상 추진할 때는 다시 또 좌우 같이 합작 이런 걸 시도하기도 하죠. 자, 어쨌건 여기 한국광복군의 OSS 승인, OSS는 CIA의 전신이에요. 그래서 국내 침투작전 이걸 준비하기도 하고 국내 진공작전을 합의하기도 하고요. 이게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 삼균주의, 개인과 개인 간, 민족과 민족 간, 국가와 국가 간, 정권, 이권, 학권의 평등. 자, 이게 우리 건국강령에 처음에 명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1941년에, 지금은 2018년. 참 이런 이념들이 잘만 됐다면은 몇 년이 지났어요? 41년부터 계산하면은 지금 77년이죠.
이쯤은 이제 좀 그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평등이 좀 이루어질 만한데 대한민국에서 삼균주의. 자, 요 밑에 나와 있는 요거는 우리는 전민족적으로 단결하여 조국의 독립주권을 쟁취할 혁명 시기에 있는 것이요. 혁명이란 약한 힘으로서 강한 힘을 물리치기 위한 싸움이니만큼 난관이 허다하다. 그러나 혁명자란 인류 사회의 정의와 철석 같은 신념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최후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 투쟁할 뿐임을 알아야 한다.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혁명자란 결국 정의와 철석 같은 자기의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최후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그저 계속 투쟁할 뿐이다. 마지막까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정신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사실 이런 분들이 또 내일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또 김대중, 노무현 이런 분들이 되겠죠. 혁명자는 언제나 낙관적인 태도와 환경에서 그냥 생활할 뿐이다. 언제나 자기 마음가짐을 잡고 충칭의식에 많이 늙으셨죠 이제. 아까의 젊은 그 모습이 아니라 좀. 그 다음에 여기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전례식. 여기 계신 분이 요분이 지청천이에요. 총사령 지청선 지청천. 이범석 다 보이네요. 이시영 선생은 또 많이 늙으셨어요. 여기 밑에 보이시는데. 자, 이런 것도 했어요. 한국광복군 영문약자. 기아 자동차가 아니고요. 뭘까요 이거는? 코리아 인디펜던 그 다음에 아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셨어요. 영문약자. 이분들도 우리 꼭 기억하세요. 참 이름 없이 어떻게 보면 이분들 다 이름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죠? 이분들 한국광복군 이름 적어놓고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름 없이 이렇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쟁족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게 오늘날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분들도 결코 이제 우리가 간과해서 봐서는 안 되고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분들이에요. 한국광복군 직무 제3문처 위원환송 기념회 갖고 이시영 선생님은 되게 많이 늙었어요 지금. 여기 제일 위에 여기 이범석 장군도 보이네요. 지청천 이범석 다 보이고. 자, 대한민국 제34회 의정원 의원 일동 여기도. 자, 사진들 요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도노반 있네. 제 OSS 저기 대장 도노반. 저 새끼들 죄송합니다. 또 욕할 뻔했어요. 나중에 결국 배신을 했죠. 그러니까 미군정 시작되면서 배신을 해서 결국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첩보조로 들어갔던 그러니까 OSS 일원으로 국내 침투 작전 들어갔던 분들은 나중에 포로로 체포가 됐는데 이분들은 소속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 드라마나 한번 다뤄진 것 같은데. 뭐 있지 않나요? 이런 비슷한? 제가 사실 드라마나 이런 거 잘 안 봐서 근데 예전에 한번 본 것 같아서 그런데 요분들 어쨌건 그 침투조로 들어갔던 OSS 일원으로 들어갔던 분들은 나중에 오히려 포로 신분이 냅니다. 여기다가 왜냐하면 신분이 없는 분들이니까 군번 없이 들어간 분들이기 때문에 침투조로 들어갔던. 자, 어제 국내 진공작전 협의회의 모습 이렇게 돼 있어요. 뒤 지청천 정도 보이네요. 한국광복군 제2지대 대원과 OSS 대원들 제2지대 이범석 장군 있고요. 가운데. 하여튼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저랑 외가 쪽 직계 분이 계세요. 그냥 그렇게 말고 계세요. 자, 아니 저희 외할아버지가 계세요 여기. 한국광복군 국내 진입작전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대한민국 입성국 한국기념 45년 11월에 자 미군정이 1945년 9월 8일 날 시작이 돼요. 그 하지중장 아놀드 소장에 의해서 미군정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사실 그 직전에 우리는 나름대로 이제 여운형을 중심으로 조선 건준위에서 정부를 미리 수립해 놓으면 미군정이 들어와서 인정해 주겠지 라고 하는 어떤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인민공화국이라는 정부 수립을 선포합니다. 9월 6일 날. 그러나 미군정은 들어오자마자 인민공화국도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임시정부는 45년 11월 그리고 12월에 걸쳐서 2차에 나눠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는데 정부 요인 자격이 아니라 들어올 때는 이렇게 들어왔지만 요인 자격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어떤 독립운동을 위한 어떤 활동이나 이런 거는 결국 미군정에 의해서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개인 자격으로 입국을 하시게 되고 한국기념 이거는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입니다. 그 이후에 자, 중국국민당의 대한민국 입성국 송별원 이거 사진만 그냥 보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들어오시게 되는 상해 강만비행장 귀국기념. 자, 이런 사진만 그냥 보시죠. 또 질문도 받아야 되는데 자, 시민행 이거 임시정부 황국 축하 시민행진입니다. 45년 12월에. 자, 그리고 요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사실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제가 앞에 막 넘어왔는데요. 윤복일 의사 6월 수습
삼의사 여러분 윤봉길 의사의 묘역이 어디 있죠? 효창원에 있죠. 누가 말씀하셨죠? 예. 가보셨어요? 예. 거기 또 누구 계세요? 여러분도 계시는데 네. 거기 가묘도 많잖아요. 네네. 일단 가면은 있죠. 하나가 있죠. 안중근 의사묘가 가묘가 있죠. 그 하나가 있고 요 삼의사묘가 옆에 있잖아요. 예. 백정기 의사하고 이봉창, 윤봉길 의사 묘기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좀 이렇게 참배하시면서 느낌이 저 봤을 때는 요즘에는 잘 돼 있는데 네네. 그 연식이 있다 보니까 네네. 언제 가셨어요? 그것까지는 예. 여러분 거기에 가서 왜 거기에 효창운동장이 있고 왜 거기에 그 대한노인의 본부가 있고 그거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운동을 한 사람이 돼서 네네. 그래서 이제 효창부장을 네네. 했었죠. 네네. 그래서 지금 거리에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충원에다가 그 옆에다가 야구장 만드는다고 하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어떻게 거기에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의 묘역과 다른 분도 아니고 삼일사 묘역이 그렇게 있는데 그 옆에 왜냐면 그 이후에 지어진 거거든요. 효창운동장은 1956년에 지어진 거고 나머지 거기 뭐 대한노인의 유경수 여사, 송덕비 이런 거는 난 1960년대, 70년대 이후에 지어진 건데 아니 어떻게 거기다가 그런 걸 지을 수가 있나? 이거를 한 번도 여러분 아마 고민해보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마지막에 좀 실어놨어요. 이거는 좀 이제 좀 문제의식을 좀 갖긴 가져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윤봉길 의사 이걸 수습을 합니다. 여러분 영화로 얼마 전에 나왔는데 그 박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박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역사물로 다뤄진 영화 중에 여러분한테 강추해드리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진짜로 이게 박열이라는 영화는 왜 많이 조명되지 않았던 분 일제강점기 어떻게 보면 일본 감옥에서 실제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복역을 했던 분의 이야기고 이분이 나중에 그 3의사 그 윤봉길하고 이봉창 의사 백정기 의사까지 그 유고를 수습하는데 또 일본에서 앞장을 서셨던 분이고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영화화했다는 것도 되게 저는 의미가 있었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게 참 영화라고 하는 건 많은 픽션이 가미가 되는데 그 영화는 정말 팩트에 입각해서 제가 왜냐면 그 영화가 나오고 나면은 이 사실관계를 저는 이렇게 다 확인을 다 해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그렇게 팩트에 입각해서 잘 만든 웰메이드 영화 중에 하나 참 드물다라고 하는 생각했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보세요. 저 그 영화 투자자도 아니고 그 영화 만드신 분이랑 아무 관련도 없는데요. 이주익 감독이랑 관련도 없는데 그 제가 강추해드리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거기에 그 윤봉길 의사 유골 수습하는 장면이고요. 생가 방문 그리고 백정기 의사. 백정기 의사는 제가 여러분 잘 모를까봐 챕터를 이렇게 마련해놨어요. 결국에는 상해에서 주중 일본 대사 암살을 시도하다가 남한인 청년연맹이라는 걸 창립을 해서 30년대 활동을 하다가 무기징역 복역 중에 일본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일본 감옥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윤동주 시인도 그렇지만 여기서 이상한 주사들을 그렇게 맞았대요. 이게 그러니까 주사를 맞았는데 그게 일본에서 그 기록에 남긴 거는 건강, 영양 그걸 방지하기 위한 주사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듯해요. 왜냐면 그걸 맞고 뭐 환청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앓다가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이분도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일본에서 백정기 의사. 그 아까 효창원에 있는 그 삼의사 중에 한 분이에요. 삼의사 유해 모시고 돌아오는 김구 오른쪽에 삼의사 국민장 효창원에서 46년 7월 이렇게 묘역 참배가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비석이 하나 없죠? 여기만 이렇게 있고 그죠? 삼의사 묘하고 안중근의 묘. 안중근의 묘는 영원히 아마 저렇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어요. 근데 여순 감옥에서 마지막에 시신을 거의 유기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 기록도 지금 없고요. 자. 여기 효천 독립선열 묘역이라고 하는 이걸 보세요. 여기 김구 주석의 묘역이 있고 삼의사 묘역이 있고 이동영 주석의 묘역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북한 방공 거기 방공투사 이렇게 붙어 있고 왜 근데 이상하게도 뭐가 있냐 막 이런 운동시설들이 막 돼 있어요. 사방에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경수, 송덕비, 대한노인의 건물 이렇게 돼 있는데 테니스 현재는 백범 기념관이지만 테니스장. 근데 요거는 1950년대까지도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언급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죠? 1950년대 그러니까 한국 독립당 출신들이 1945년 이후에도 그렇지만 사실은 1949년에
여러분 혹시 아는 학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국회 프락치 사건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월북을 했어요. 그 이후에 한국 독립당 소속 특히 반민특위 관련자들 이런 분들이 관련돼 있는 분들이 월북을 많이 하고 납북이 되고 또 조소왕 선생도 1950년 5월 30일 제2대 총선 성북구에서 전국 최다 득표를 하고 당선이 됐지만 6.25 터지자마자 바로 납북되셨죠. 조소왕 선생도. 그리고 또 누구야? 납북되신 분들 김규식도 선생도 납북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6.25 이후에 반공 이거와 맞물려서 한국 독립당 그리고 김구와 관련 있는 분들은 언급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 50년대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승만의 의지였겠죠. 당시에. 그렇지 않겠어요? 50년대는 이승만이 마음만 먹으면 뭘라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시대였으니까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효창공원이 이렇게 훼손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통을 이어받은 또 박정희 정부 때 또 역시 또 훼손이 됐고요. 물론 박정희 정부는 좀 달라요. 김구를 재평가했습니다. 건국 훈장 중장까지 수여하고 하면서 재평가를 했는데 하는 척하면서 여기다가 막 이상한 걸 막 지었어요. 그 다음에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효창원이 정말로 오늘날에 그래도 순국선열 우리 또 묘역이 물을 만든 거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전두환 노태우 때입니다. 희한하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자 여기 있으신 분들이에요. 여기 차리석 이분은 비서부장을 하셨던 분이고 조성환 국무부장 계시네요. 그죠? 이동영, 김구 여러분 잘 아는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제일 마지막에 백정길사까지 이렇게 요분들이 효창원에 계십니다. 효창원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원래는 정조의 아들이었던 문효세자, 그 다음에 문효세자의 엄마였던 의빈성 씨. 이걸 잠깐만 말씀드리면 정조의 첫사랑입니다. 의빈성 씨. 근데 후궁이에요, 후궁. 그리고 여기서 정조가 왜냐면 아이가 없었죠. 그러니까 30살이 돼갖고 아이를 낳은 게 문효세자인데 이 1786년에 5살의 나이로 홍역으로 죽어요. 죽고 홍역으로 죽은 지 4개월 만에 의빈성 씨도 죽어요. 만삭이었는데 갑자기 죽습니다. 앓다가 뭐 병명도 모르죠. 그래서 정조가 친히 여기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가 수풀이 있었대요. 여우도 사는 수풀이 있는 여기다가 이제 효창원 이걸로 만든 거죠. 그리고 순조의 후궁과 그의 소생, 그러니까 왕묘는 아니고 후궁들과 왕자들의 어떤 소생들을 여기다가 이제 묘를 만든 거죠. 고종은 이거를 이제 효창묘를 효창원으로 격상을 시켰고요. 원래 원자는 왕묘에 붙이는 거긴 한데 여기다 효창원으로 격상을 시켰고, 그 다음에 여기 1894년에는 청일전쟁 당시에 일본군의 야영지, 용산이 참 가슴 아픈 지역이죠. 여기서 가깝긴 하지만 청일전쟁 때는 일본의 야영지, 그 다음에 미국이 또 오랫동안 용산을 또 지배했었죠. 사실 지배란 표현은 사실적 지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떤 주권이 완전하게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었잖아요. 많은 어떤 지역 자체가 참 아픔의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용산 일대를 군사기지화했고 일제가 러일 전쟁 이후에 1921년에 여기다 골프장을 만들었어요. 이 새끼들이 여기다가 옆에다가. 그리고 이거 방해된다고 24년에는요 하여튼 공원계획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다 이장을 시켰죠. 저 위에 가면 서울릉, 서삼릉 있는데 그쪽으로 다 이장을 시켜버렸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묘역이 없는 겁니다. 일제 효창원을 효창공원, 공원이라 돼 있네. 공원으로 변경을 했고, 일제 충녕원을 세우기 위해서 효창원을 다 이장을 시켰죠. 서삼릉으로 이장. 서삼릉은 원래 왕의 무덤, 왕비의 무덤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후궁이나 원래 왕자의 묘가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것도 훼손시킨다는 그런 목적도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44년까지. 그 중간에 효창묘라고 나오죠. 점 찍혀 있는데 골프장 24년에 능이 버젓이 있는데 거기다가 일제강점기 효창원의 모습입니다. 서삼릉 효창 44년에 이전한데 효창운동장 기공식 56년에 결정이 되고 59년에 여기서 뭐 아시아 친선 축구대회 한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 보세요. 위에 보이시죠? 위에서부터 김구묘역부터 해서 사무사묘역, 이동영묘역 다 보입니다. 이거는 46년에 김우수의 홍릉참배고요. 자, 이제 이거는 해방공간 이후에, 자, 해방공간은 1945년 모스크바 3상회의를 통해서 신탁통치, 미영중소 4개국이, 미국과 영국이 남한을, 중국과 소련이, 자, 북한을 신탁통치할 걸 결정을 하고요. 여기서 김구 선생님은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원 중앙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신탁통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자, 재밌는 건 뭐냐면은, 당시에 우익 세력이 신탁통치에 반대했다. 그리고 좌익 세력은 찬성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건 좀 사실 좀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하여튼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그 당시에 먼저 소문이 동아일보가 오보를 내요, 오보. 오보가 뭐냐면은,
미국이 원래 신탁 통치를 제안을 했어요. 몇 년 처음에 나온 건 80년 제안을 했어요. 신탁 통치. 근데 한국은 그거보다 먼저 독립을 할 거다. 소련은 신탁 통치 없이 독립을 시키자는 걸 제안했고, 근데 이거를 정반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동아일보에서 이걸 반대로 보도를 해요. 정반대로 소련이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면서 당시에 국론이 갈리게 되는데, 동아일보는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일제강점기 외판 자본이었던 김성수를 중심으로 하는, 그게 동아일보 원래 모태가 되는 기업이었고 경선방직했던. 자, 어쨌건 이 오보를 내기 시작하면서부터가 시작이 됐어요. 국론이 분열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에 친일 매판 자본가들과 또 친일 기업들, 이걸 운영했던 사람들, 또 당시에 친일과 거기 부역을 했던 조력자들, 부역자들, 이 사람들이 민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자기들을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제 포장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그래서 민족주의자는 반탁을 한다라는 거를 자기들의 어떤 상징적인 걸로 만들었는데, 자,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여기에 누가 같이 함께 가냐면 김구와 또 함께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1945년에. 김구의 반탁이라고 하는 건 단지 민족적 개념이겠죠, 진짜. 근데 여기에 같이 동조했던 게 친일 매판 자본가들과 이승만. 이승만은 1945년 10월에 들어와서 독립촉성 중앙협의회를 만들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반탁의 기치를 내걸면서 여기서 김구와 이승만이 같이 손을 잡아서 대한 독립촉성 국민회를 1946년 2월에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반탁을 내걸었죠. 여기에 편승을 했던 게 친일파들이 또 편승을 하게 돼요. 요게 어떻게 보면은 글쎄, 이거는 참 해석이 여러 가지가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김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탁이라는 기치를 내걸었는데 왜 친일파들과 손을 잡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김구를 비판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과연 여기서 김구가 진짜 민족을 위한 반탁을 한 게 맞냐, 그냥 단지 한국 독립당을 위한 거 아니냐, 그 안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여튼 요거는 여러분이 뭐 판단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1945년에 반탁, 이걸 운동을 시작을 했고, 1946년 3월 20일, 자, 이 밑에 나와 40년 3월에 미소운동위원회가,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은 신탁통치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열린 게 있는데, 요게 결렬이 됩니다. 5월달에. 5월에 결렬이 되자마자 이승만이 정읍에서 발언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우리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보국은 단독입법위원회를 수립을 해서 저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여기에 따라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단독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는 입장을 설해한 거죠. 남한만의 단독정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걸 수립을 하고, 그리고 나서 북한의 소련을 밀어내자, 이런 입장. 여기서 이거에 반발한 이제 그 민족 지도자들, 중도파를 중심으로, 특히 김규식과 여운형 선생은 이 중도파예요.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김구 선생님의 또 애매한 포지션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남북협상 이걸 생각을 하면 김구 선생님이 좌우합작 운동에 같이 참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김구 선생님은 이거에 참여를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참여하지만 소극적 참여, 그냥 적극적이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좌우합작 이거를 단독정부 수립은 아닌데 좌우합작을 또 지지하지도 않아요. 애매모호한 포지션을 취합니다, 이 안에서. 여기에 이제 또 김구 선생님을 비판하는 분들 중에 비판하는 분들의 주장 중에 하나고요. 요게. 자, 제2차 미소운동위원회가 47년 5월에 다시 열립니다. 근데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가, 이때는 냉전이라고 하는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예요. 시작하자마자 미국과 소련의 팽팽한 어떤 이 신경전 속에 10월까지 갔지만 결국 결렬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대학로에서 여운형 선생이, 그죠? 한지근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피살당하죠. 피살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여운형 선생이야말로 정말 1990년대까지 금기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봉산주의자다 이런 식의 어떤 감투가 씌워져서. 여운형 선생은 양평 여기에 유지였습니다. 그리고 초대 한국 기독교 협회장이었고요. 기독교 청년회장. 생각해보세요. 기독교 청년회장에 우리나라 초대 축구협회장. 야구협회장. 네, 저 야구협회장.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45년에요. 축구협회장을 합니다. 예, 그 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처음에 이 피격당하신 이날도 동대문 구장에서 잉글랜드 팀이 와갖고 처음으로 A매치라고 봐도 되나요? 경기를 하는 그날 옷 갈아입으러, 이미 테러가 있었는데 며칠 전에 들어가시던 중에 대학로, 지금의 거기 아마 주유소가 있을 거예요. 그 앞에 거기에서 결국 한지근에서는 피격당하시는데, 당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적인 이야기 잠깐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공부하실 때
제1항, 2항, 그리고 다수설, 절충항. 아마 책에서 이런 거 제일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우리 현대사를 보면 그렇지가 않고요. 여운형 선생도 그렇고 중도파들은 납북되든지 피격당하든지 결국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극단, 극우가 됐건 극저가 됐건 나 아니면 저 이런 사고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적이에요 무조건. 결국에는 안두희도 마지막에 김구 선생님을 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재판 과정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결국 공산주의자들을 끌어들여서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김구를 쐈다라는 자기 어떤 항변사예요.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적이다. 또래랑 쏴라 그러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나와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인정도 없고. 근데 이 역사를 보면은 가장 평온하고 나라가 잘 되는 시기를 보면 중도파가 중심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게 참 재밌죠. 양극단이 아니라 대화가 되는 시기. 이쪽과도 저쪽과도. 근데 나라가 정말 어그러지는 시기를 보면 양극단. 전 지금이 또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극단으로 가서 사실이 아닌 뉴스를 풀어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믿고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믿는 거예요. 왜냐면 나의 신념과 나와 같이 하는 사람들의 결속을 위해서 망발들 막 하고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서 자기의 어떤 표식을 모으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들이 바보예요? 바보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 편가르기 그리고 자기의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하나의 어떤 스킬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는 근데 그냥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 중도파들이 이렇게 제거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베리사라고 하는 단체에 의해서. 자, 여운형 피격. 그리고 1947년 11월 14일에 결국 10월달에 결렬이 되고 한국 문제는 유엔으로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돼서 유엔 총회가 열리게 되고요. 신탁 통치 없이 한국을 독립시키되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한다. 여기에 합의를 하게 되는 게 1947년 12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8년 1월 달에 유엔 한국임시연단이 파견이 되는데 북한은 이제 소련의 거절로 입국이 거절당하고 남한만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 이제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2월 달에 유엔 소총에서 결정이 나요. 자, 1948년 4월 19일 김규식이 제안을 했어요. 여기서 김구 선생님은 완전히 다른 걸 보입니다. 이제 48년 6월부터. 그 전과의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먼저 김구 선생님은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고 하는 글을 발표를 해요. 2월 11일 날 먼저 발표를 했고 2월 13일, 6일 날 또 발표를 합니다. 유엔을 압박하기 위한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릴 게 뭐냐면 미국의 입장. 미국은 그러면 처음에 미국은 김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과 같이 했던 경력도 있고 그리고 미국을 잘 알고 그리고 또 하나는 김구를 앞세우게 되면 김구를 잘만 이용하면은 미군정을 참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 신탁 통치를 반대하게 되는 그 시점부터 김구가 틀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때는 완전히 미국 입장에서는 김구는 위험이 물러간 주가 돼요. 오늘날 김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많은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마지막에 제가 정리할 때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건 자, 이 단독 선거 결정이 다자마자 김구는 2월 11일 날 먼저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글을 발표합니다. 내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데에는 절대 협력하지 않겠다. 조기 재단에 나를 필요로 한다면 언제라도 재단에 바치겠다. 더 이상 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김구는.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북에다가 김일성, 김두봉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가 열리게 되죠. 여기서 이때 같이 올라간 분이 또 누구냐면 조소왕. 이분도 같이 올라갔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남북 협상을 했고요. 자, 이거는 뭐야?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데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련과 미군의 동시철수, 양군의 동시철수 이런 거에 합의를 다 했죠. 그리고 5월 10일 날 남한의 단독 선거 여기에는 이분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8월 15일 간접 선거에 의해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해서 정부가 수립이 되고요. 9월 9일 날 북한에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제 분단의 초석이 놓여진 거죠. 그리고 9월 20일 반민법, 반민족행위처벌법이 공포가 되지만 이거는 지난 시간 강좌에서 계속 이어지는 파트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와 그리고 친일파들의 책동으로 경무대에서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하면서 친일파는 청사는 좌절된 채로 끝나게 되죠. 49년 1월에 반민특위 활동의 시작. 그리고 이게 1년도 못 가요. 8월 31일까지 가니까 6월 6일 날 바로 서울시경 기마부대가 기마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을 해서 특경 강제 행사를 시켰죠. 여기. 그리고 자 6월 26일 바로 경교장에서 안두희에서 김구 선생님이
명을 달리하시게 되죠. 이제 이 안두희가 처음에 왔을 때는 뭐라고 하냐 포병장교, 포병사령부 장교였어요. 대위였습니다. 찾아와서 김구 선생님의 인사를 드리러 왔다. 경호 김구 선생님 서해 북글 쓰고 있는데 들어와서 그리고 한국독립당 당원증을 보여줬대요. 그게 지금도 이제 사진이 남아있긴 한데 여기 제가 실었나는 모르겠는데 안 실어놨을 거야 아마. 자, 시당통치 반대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 경호원들이 좀 불철저했던 거예요. 경호원들은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인사 드리러 왔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 한번 들어오라 그래라. 군인이 갑자기 왔으니까. 그리고 총을 허리에다 차고 있었는데 그거를 왜 그냥 들여보냈냐라고 많이 비판하는데 군인이니까. 군인 신분이니까 그냥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먹을 가라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게 바로 총을 빼갖고 거기서 쐈고 이 볼과 이제 그 흉부죠 여기하고 해서 결국 김구 선생님이 총소리가 나고 올라가 보니까 바로 이제 돌아가셨고 거기서 현장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경호원들에서 체포가 돼서 넘겼지만 안두희는 종신형을 선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정확히 석 달 만에 15년형으로 감형이 됐고 그리고 6.25 때 형 집행정지로 출소가 돼서 오히려 6.25 중간에 소령으로 승진을 합니다. 그리고 1953년에 안두희는 사면이 돼요. 군인으로서 사면이. 가슴 아픈 현대사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배우는 지금도 모르죠. 안두희는 94년에 백범 암살 거기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안두희를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두희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는 입을 열지 않는 것도 죄인이 됩니다. 결국 자기가 역사에서 큰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라면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힐 의무는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함구하는 것도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역사의 마지막에 어떤 정말 책임을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책임이 있다면 안두희는 그 이후에 그리고 1960년대에는 도망 다녀요. 아예 이름까지 바꾸고 도망 다닙니다. 1965년인가요? 65년에 곽태영이라는 분이 젊은 청년, 그러니까 김구가 암살될 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곽태영이 그때부터 생각을 했대요. 저 새끼를 잡아서 죽이겠다 생각을 해갖고 급습을 합니다. 12월 20일 날 급습을 해서 안두희를 발견하자마자 네가 김구 암살범이지 하자마자 돌아보자마자 가서 칼로 찔러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리고 곽태영은 바로 검거가 됐죠. 근데 두 번의 수술 끝에 살아났어요. 안두희가 또 살아났고 자기는 죽은 줄 알았는데 그리고 곽태영 이분은 근데 또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그 120만 명이 청원운동을 벌여갖고 민족의 어떤 이 어를 백범을 쏜 이 사람을 살해했다 해서 그리고 또 밖에서는 또 버스 기사분이 1996년에 결국 정의봉 가져가서 안두희를 살해했죠. 그죠? 안두희 결국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 죄값을 받더라도 그거는 좀 진실 앞에서 조금만 솔직했더라면 그런 또 약간 비참한 최후는 맞이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 현대사에서 아픈 순간이에요. 사실 참 이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참 저도 이제 참 그 마음이 아픈 거는 현대사에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바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현대사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이 지금의 어떤 모습 이게 만들어지기 위한 어떤 하나의 진짜 짜여진 각본 같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것이 아니었다면 이런 안타까운 순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후대 역사가들이 결과론적으로 평가할 때는 정말 어떻게 이런 결정들만 내려가면서 왔을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발전해 왔지만 역사는 큰 틀은 발전합니다. 근데 순간순간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갔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너무 안타깝고 우리 민족이 결국엔 앞으로 또 역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거는 갯번김과 이승만 47년에 자, 이번 사진을 한번 쭉 보세요. 여기 저기 또 보이시네요. 유엔 한국임시연단회가 48년 사진들. 자, 요거 백범어록에서 나는 조국을 분할하는 남한의 단선도 북한의 인민공화국도 반대한다. 오직 정의의 깃발을 잡고 절대 다수의 애국동포와 함께 조국의 통일과 완전 자존심을 실현하기 위하여만 계속 분투하겠다. 백범어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유엔 한국임시연단과 함께 요거죠. 아까 마지막에 3천만 동포의 객과 한국이 있어야 한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또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자주독립적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이때에 있어 어찌 개인이나 자기 집단의 사리사욕에 당하여 국가민족의 백년대계를 그르칠 자가 있으랴. 마음속에 38도선이 무너지고야 땅 위에 38도선도 철폐될 수 있다. 현실에 있어서 나의 유일한 염원은 3천만 동포와 손을 잡고 통일된 조국의 달성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것뿐이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메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절대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선회하고 나서 바로 이제 김구 선생님은 암살당하게 되는 거죠. 남북협상에 만나는 이들에게 또 당당하게 연설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한 번 간다고 했으면 나 김구는 가고야 마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책이라도 한 장 더 보라. 너희 놈들은 왜 여기 있는 거야? 돌아가라면 돌아가지 왜 들어가고 이러는 거야? 한 번 간다고 내가 결심한 것은 누가 말려도 쓸데없어. 100마리 소를 모아서 나 김구를 끌려 해도 내 마음은 꼼짝하지 않아. 누가 뭐라고 해도 좋다. 북한의 공산당이 나를 미워하고 스탈린의 대변자들이 나를 시베리아로 끌고 가도 좋다. 북한의 빨갱이도 김일성도 다 우리와 같은 조상의 피와 뼈를 가졌다. 그러니까 나는 이 길이 마지막에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나는 이북의 동포들을 뜨겁게 만나보아야겠다. 백범오름에 나와있는 38선상의 백범 김구 일행, 그리고 남북 연석회의입니다. 축사하는 을밀대 냉면이 유명하죠. 자, 남북협상에 다녀온 대표적 환영식이 갖고 5월 20일 날. 자, 그리고 김규식 납북되셨죠? 저분도 1950년에 백범학원. 자, 마지막 사진들입니다. 여기 자, 여기 안두희를 데리고 사라지기까지 몇 분도 걸리지 않은 순식간의 일이었다. 당시에 비서가말 마지막 사진입니다. 여기 혈이.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추도식이에요. 그 총알이 지나간 유리창 애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국민장애인열 당시에. 자, 우리 김구 선생님에 대한 마지막 평가로 오늘 강연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김구 선생님에 대한 첫 번째 어떤 내용은 내일 우리 여러분 김대중 이것도 김대중 노무현 요 강연도 잘 들으셔야 되니까, 오늘 저에게 이제 김구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어떤 연대기를 강연을 맡긴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 김구가 도대체 우리 지금 앞으로 이상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런 삶 안에서 어떤 토대를 놓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김구에 대해서 어떤 민족주의적인 어떤 입장, 이것만을 자꾸만 사람들이 강요하고 이렇게 했지만 김구도 당시에 정치가였습니다. 정치하던 분. 김구의 어떤 입장이, 여러분들 아까 김구의 어린 시절에 막 배워나가는 과정도 있지만 많은 경험들을 하셨고, 또 우리가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외국 생활, 그리고 굉장히 어떤 정말 비난 생활들, 어려운 생활들, 이런 걸 헤쳐나가고 하면서 또 자기 어떤 동지들, 함께 죽을 동지들이 의거를 하고 또 순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저희가 정말 경험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지금보다 더욱더 혼잡하고 혼란하고 좌우가 아니라 그때는 여러 계층들의 사람들이 나 아니면 적, 언제 어디서 총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욱더 살벌한 시기에 아마 정치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김구를 우리가 규정 지을 때 김구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 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김구는 민족주의자여야 해. 김구는 뭐 어떠해야 돼. 민주주의자여야 해.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김구는 사실 3인주의나 국가 사회주의에 가까워요. 정치적인 어떤 색깔에 있어서는.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선택한 모습에서부터 그렇고,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국가 사회주의가 뭔지도 알고 이것도 알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이론 정립이 되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지금의 우리 어떤 학문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한 이런 그 사회학을 공부한 이런 잣대로 김구를 평가하고 재단하기보다는 당시의 상황 안에서 김구가 그 순간순간에 어떤 판단들을 해왔는지, 그 판단들이 정말 자기 본인을 위한 판단이 아니라, 아까도 제목이 열정과 집념의 김구잖아요. 그렇죠? 열정과 집념을 갖고 정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한때는, 처음엔 민중을 위해서, 하층민들을 위해서, 처음엔 그 다음엔 국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통일정부를 위해서 이렇게 나아간 과정들을 그 상황, 순간순간 그 사실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모습이 더 김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우리 전체 강연의 첫 번째 강연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처음에 화두에 던진 것처럼 김구는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한, 진짜 다 불가능하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이 되겠어요? 병력이 100만 분의 1인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 한국 독립군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제일 많았을 때가 400명이에요. 한국 독립군이. 그 병력을 갖다가 탱크만 4,000대가 있는 일본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 건데, 누가 봐도 달걀로 바위치기고, 누가 봐도 정말 이거는 불가능한, 아예 너는 지금 죽음을 위해서 그냥 가고 있는 거지 네가 왜 이런 걸 하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김구는 끝까지 굴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요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와 그리고 본인의 신념, 이걸 위해서 끝까지 매 순간순간 그리고 평생을 투신해 왔다는 거, 이게 김구에 대해서 가장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 여러분이 배우시게 될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 처음에 나왔을 때 지지도가 2%가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다들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대로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 선고받고 나중에 결국에는 국제사회 반영에 의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또다시 한국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다들 망했을 겁니다. 들어가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왜 들어가느냐. 근데 본인의 신념,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본인의 신념에 충실했고 그걸 또 실천하는 뭐 행동하는 양심으로 그런 걸 얘기하지 않더라도 실천하는 어떤 자신의 어떤 투지, 끈기, 열정 이런 것들만큼 우리가 역사 안에서 현대사 안에서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구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 많은 중간에 미군정, 이승만, 박정희 이때 왜곡이 되어 왔어요 사실. 그리고 최근엔 뉴라이트 교과서까지 포함을 해서 김구를 뭐 거의 테러리스트 수준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교과서도 나오긴 했는데 하나의 단면만을 볼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란만장한 현대사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그것도 조국과 국가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투신한 분의 어떤 이 역사로 개별적인 어떤 역사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김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한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좀 길어졌네요. 자, 고생 많으셨고 질문 좀 받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네, 사실 고등학교 때 1년 동안 한국 근현대사를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1년 동안 배웠던 것보다 오늘 1시간 반 동안 배운 내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뜨거운 열정을 강연해 주신 신현식 강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네.